영화나 뭐 음모론 커뮤니티나 뭐 이런 데 보면 많이 등장하는 이름 중에 유일하게 여기에서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은 음모론이 있습니다. 프리메이슨. 이건 진짜로 있는 단체잖아요. 실제로도 있고 현존하고 회원도 뭐 수십만 명 이상 되는 걸로 밝혀져 있고. 예, 그냥 유럽에서는 유럽 사람 같이 이제 있었던 조직이고 심지어는 제가 예전에 영국에 살 때 저희 집 제 방에서 이렇게 교회 옆에 무덤들이 보이는데 가서 이제 제가 무덤 좋아하니까 무덤 가서 이제 묘비를 열심히 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 상당수가 프리메이슨. 왜냐면 프리메이슨 그 마크 있잖아요. 예, 마크가 이제 거기 이제 묘비에 딱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몇 년도에 뭐 내가 프리메이슨이었다라고 이렇게.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게 유럽 사회에서는 지금 현 시점 기준으로 뭐 예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유럽의 상류층 엘리트들의 사교 모임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거든요. 그 라이온스 클럽 이런. 맞아요. 뭐 로타리 클럽이나 라이온스 클럽. 그래서 런던에 가시면 엄청 크게 프리메이슨 헤드쿼터, 그러니까 로지, 헤드 로지가 있어요. 가면은 이제 막 디코레이션은 조금 특이하긴 해요. 교회랑 완전 달라요. 굉장히 특이한데 이렇게 가면은 무슨 뭐 이렇게 커다란 어떤 공연장도 있고 강당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이제 그래서 뭐 전혀 비밀 결사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현 시점에서는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게 있죠. 근데 우리 맥스맨 그거 뭐죠? 킹스맨도 보면 일반 그 양복점에 탁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그냥 뭐 양복 맞추러 들어가는 줄 알겠지만 안에 다 비밀 통로 있고 사실 프리메이슨도 앞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뭐 우린 좋은 일하고 이웃들을 돕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있지만 사실은 그 뒤에 수많은 이야기가 있고 뭐 영화로도 제작이 됐지만 진짜 안 드러나다가 나중에 드러난 프리메이슨의 이야기도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유명한 프리메이슨은 조지 워싱턴인데 이 아저씨가 우리가 저기 발굴할 때 보면 트라우라고는 있어요. 코싸 요걸 들고 있어요. 코싸를 들고 네네. 그게 프리메이슨 상징입니다. 봐요. 그러면 이게 지금은 다 밝혀졌지만 그때는 얘기 안 하고 있는데 내가 프리메이슨임을 나중에 아니요, 그게 아니라 프리메이슨은 다 알려져 있었던. 알려져 그다음에 이게 사실도 알려져 있어요. 엘리트족이고 이게요. 모차르트도 그렇고 예. 특히 모차르트가 다 대표적인 또 유명 인사 중에 하나인데 이 모차르트는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에 가입해서 상당히 높은 지위까지 올랐던 것으로 보이고 또 모차르트가 만든 음악들 가운데 이집트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뭐 이집트 왕 타모스, 그다음에 아마 이거는 진짜 잘 안 알려져 있는데 모차르트의 굉장히 유명한 오페라가 있어요. 마술피리. 마술피리 아시죠? 알죠. 엄청난 기교로 소프라노가 노래 부르는 그 밤의 여왕의 그 아리아가 있는 이 마술 맞아요. 그거. 그 마술피리가 배경이 이집트예요. 그래요? 아무도 잘 몰라요. 왜냐면은 배경을 보면은 거기 쓰여져 있고 극본에 쓰여져 있고 뭐 오시리스 신의 사제, 이시스 여신의 사제 이런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다만 모차르트가 이제 살아 있었던 18세기에는 아직 이집트 학이라는 학문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았어요. 고대 이집트 문자도 아직 해독이 안 된 상태고 그리고 유럽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고대 이집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지식은 그리스인들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거나 혹은 성서에 쓰여져 있는 내용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모차르트가 이집트를 열심히 묘사하긴 했지만 실제와는 이집트와는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다만 이 프리메이슨들은 뭐 18세기 초부터는 약간 이제 그 비밀 결사라기보다는 그냥 다 드러내는데 이 사람들은 주장을 하죠. 우리의 근원은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거 주장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연관 관계가 증명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순환론적인 세계관이나 이런 것들이 이집트적이긴 한데 뭐 직접 연결은 뭐 잘 모르겠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프리메이슨의 멤버들은 열심히 이집트를 탐구해요. 조사하고. 그래서 이집트를 자신들의 어떤 그 만들어내는 무엇인가에다가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모차르트도 이제 그런 사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프리메이슨 자체가 자유스러운 석공들 아닙니까? 석공들은 그러니까 가장 엘리트 기술이었죠. 당연히 그때 최고는 이집트였겠죠. 물론 더 올라간다. 요즘에는 또 게베클리도 있고 하니까는 그 사람들은 국가를 초월해서 예컨대 석공, 청동 기술들. 아까 조지 워싱턴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이 왜 꽃삽을 들고 있냐? 그때 나라를 세웠지 않습니까? 본격적으로 국회의사당도 짓고 이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어떠한 피라미드를 만드는 것 같은 그러한 조직이 필요해서 그 당시에 미국에서 대거 프리메이슨을 가입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사실 제가 전공이 청동기다 보니까 프리메이슨 같은 조직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 게 우리나라 예전에 비파용 동검 들어오지 않습니까? 비파용 동검도 청동 기술을 만든 소수의 사람들이 전래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나라를 초월해서 어떤 쪽에서 나를 더 비싸게 해주면 스카우트 해오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술은 남들한테는 함부로 알려주면 자기 박주 끊기니까 철저하게 이거를 감추고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소수 조직화시켜요. 그래서 무덤 파면은 프리메이슨 같이 이 사람들이 쓰던 거푸집이 같이 나오거든요. 쉽게 말하면 와플 기계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영 자기 기술을 가져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예. 무덤까지 가져간 거네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자기 어떤 우월적인 지위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남아 있는 거는 전 청동기 그 만드는 분들만 남아 있고, 심지어는 그 중국에 보면은 오나라 월나라의 명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오나라 월나라 검이 우리나라 완주 상림리에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20몇 개의 검을 통째로 묶어서 같이 넣어놔요. 자기들끼리 몰래 숨기는 거야. 제사를 지내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신들 기술엔 곧바로 신령한 힘이 있다는 것을 믿고 아마 제사 지냈겠죠. 그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거기는 이집트란 것을 아마 큰 자신들을 넣었다면은 저기 중국에서는 검을 또 보면은 간장이나 마갸도 있고 수많은 대장장이 신도 있었지 않습니까? 프리메이슨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꼭 어디 한 곳에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었고, 왜 그렇게 그럼 신비스럽냐? 신비스럽게 감추기 위해서. 예.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이게 느낌이 있는 게요. 나만의 기술을 보존하고 우리끼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단체, 그것을 유지하면서 이어가야 되니까 당연히 비밀스럽다라는 생각도 확실히 근데 드네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중세 길드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인데, 동업조합이 사실 반경 몇 킬로 안에는 동업이 들어서지도 못하게 상권도 얘네들 하고요. 당연히 해당 관련된 기술들을 외부로 맞추는 거에 대해서 이제 금지시키고, 유명한 예가 그 피렌체 두오모 돔 만든 브루넬레스키 돔 만드는데 끝까지 자기가 어떻게 이 돔을 완성했는지를 알리질 않아요. 직접 써요. 내가 이걸 알리면 누구나 다 따라할 거다. 콜럼버스 달걀 이거 하는 것처럼 누구나 다 따라하기 때문에 난 이거 절대 알리지 않고, 그래서 끝까지 알리지 않고 그냥 죽거든요. 그런 사례들은 있는데, 프리메이슨도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우리한테는 뭐죠? 댄 브라운인가요? 그 때문에 유명해진 일루미나티. 일루미나티. 여기가 조금 더 이제 이미지상으로는 왠지 좀 사악한 집단처럼. 국내에서 이미지가 좀 그렇죠. 소설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뭔가 숨기는 집단이 약간 있지. 이게 일루미나티도 실제하는 그룹인데 여러 가지 또 설이 있지만,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이 한 분파였는데 분리되어서 나갔다 완전히, 뭐 이렇게 뭐 설명하는 것들이 사람도 많은 있고. 것 같아요. 시도 아니면 뒷면에 새겨져 있어요. 이거. 사실 일루미나티의 원래 이름이 바이에른 광명회거든요. 계몽사상 시대 일루미나티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루미에르, 인라이트먼트. 그래서 계몽사상을 추종하면서 과격한 정치적인 변화를 자기네들은 원한다를 내걸었던 좀 급진적인 집단이었죠. 결국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해산해요. 1785년에 해산하는데, 이게 프리메이슨하고 일루미나티하고 이제 묘하게 뒤섞이면서 아까 이제 특히 프리메이슨의 하층부를 이제 흡수하면서 비밀 조직화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꼭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그놈의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직을 움직이려면.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 로스차일드. 네, 로스차일드란 말이에요. 근데 로스차일드는 유대인이고. 그럼 뭔가 악귀가 이 유럽 사람들의 이 78세기 반유대적인 감정, 악귀가 잘 맞아 떨어지는 거기다가 거야. 세계 정부, 그쵸. 세계 정부. 세계를 그래서 움직이는. 거기다 로스차일드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어떻게 돈을 벌었어? 나폴레옹 시기에 나폴레옹이 워터루에서 패배했다라는 먼저 거짓 정보를 사전에 흘려버리거든요. 이걸로 이제 채권 시장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벌었다. 이제 그 얘기 하면서 특히 프랑스 혁명 있고 나서 프랑스의 이제 귀족들이 대거 영국으로 망명하거든요. 전 유럽을 저는 망명하는데, 그러니까 친세가 처량한 거죠. 얘네들 모여서 뭐냐 하면 이렇게 모여갖고서, 야, 어쩌다 우리 신세가 이렇게 되니. 세상에 어쩌다가, 아니 프랑스가 1500년을 왕정을 해왔는데 하루아침에 이게 이렇게 바뀌어지다니. 그러면서 신세 한탄을 하다가 이제 분석을 나름대로 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세상을 바꿔갖고서 가장 특본 놈들이 누구야? 어떤 놈들이지? 이런 일을 벌이려면 굉장히 오래 준비를 했을 텐데 그럴 만한 세력이 누가 있을까를 막 고민하다가 결국은 19세기 말에 누가 등장하냐면 에드와르 드루몽이라고 하는 기자가 한 명 나와요. 얘가 한마디로 정의를 해줘요.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그 뒤에 서 있는 로스차일드, 나폴레옹 등장하고 세상이 확 뒤집어졌는데, 기존의 이제 사회 지배층인 귀족들은 다 쫓아내고 이제 새로운 놈들, 아래 것들이 이제 세상의 지배자가 됐는데, 이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어떤 세력이 수백 년 동안 조직적으로 이 사건을 기획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음모론의 이제 효시거든요. 이 음모론이 19세기 내내 발전하면서 실제로 나중에 이제 독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그 유대인 혐오론을 어떻게 보면 계속 부채질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사실은 그런 농담 중에 하나가 영국 코미디에서 그런 게 있었는데,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벌레가 하나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각 나라별로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유대인들한테 딱 하더니, 웨이터 여기 벌레가 빠져 있다 그랬더니 유대인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웨이터가 1파운드 더 내십시오. 고기 들어갔으니까.
그 독일 사람한테 했더니 독일 웨이터는 오더니 에이 이 유대인 같은 놈도 펑 총을 쏘는 거예요. 이런 농담들 이게 딱 섞여 있죠. 완전히 반유대 감정들이. 예.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두리몽이 뭐라고 쓰냐면 이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100년 동안 가장 막대한 이익을 본 자들은 유대인들이다. 그러므로 혁명을 계획하고 실행한 자는 유대인이라고 추론해도 틀리지 않다라고 써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바람이 불어서 통장수가 돈을 벌었어요. 갑자기 비가 와서 우산장수가 돈을 벌었어요. 그럼 누가 이 비를 내리겠느냐? 우산장수가 그랬을 거다라는 그 논리랑 똑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당시 이 책이 나왔을 때 프랑스인들이 이제 편지, 요즘 하면 저희 방송 나가면 댓글 달듯이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쓰냐면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알았다. 막 얹혀있던 것이 쑥 내려간 것 같습니다. 복잡했던 머리가 정말 한 방에 개운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댓글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드몽에게. 네, 드리몽한테. 그러니까 드리몽은 대중이 뭘 원하는지 영리하게 잘 알고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사람들이 역사학자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는 역사학자들은 어렵게 설명을 해요. 그렇죠. 어렵게 설명을 하거든. 가능성. 뭔가 복잡해. 여기에는 프랑스 혁명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 뭐 재정적인 이유, 다양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 그거 왜 듣다 보면 머리도 아프고 졸리고. 그래서 이유가 뭐라고? 자, 근데 두리몽 뭐라 그러냐면 이거 유대인들이 기획한 책 거야. 때문이야. 정말 단칼에 썰어버리면 그러면 진짜 듣는 사람의 입장에선 개운하겠죠. 그래서 음모론 뭐 이런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이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재미로 듣는 건 상관없지만 재미로 들어야죠. 예. 그렇죠. 이거를 지나치게 확신하고 여기를 하는 거는 지성인으로서의 자세는 아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게 프리메이슨이 꽤 오랜 기간 동안 유럽에서 어떤 엘리트 집단이었기 때문에 약간 과장된 어떤 영향력을 이제 붙여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 당연히 이제 뭐 세계 정부 이런 거는 사실과는 거리가 멀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게 미국 건국의 프리메이슨 세력이 꽤 많이 개입을 한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건국한 세력 중에 프리메이슨 클럽의 멤버가 많았던 있었죠. 거겠죠. 예, 네네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그 미국의 여러 도시들의 이름 가운데서 이집트에서 간 게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테네시주에 있는 멤피스. 여기 1819년에 이제 이름이 붙여지는데, 거기 이제 이름을 붙였던 사람이 존 어버튼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미국 대통령도 되는 앤드류 잭슨인데, 이 둘 다 프리메이슨 멤버였어요. 그러니까 이 프리메이슨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근원이 고대 이집트에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멤피스는 고대 이집트에서 가장 오랫동안 수도하던 제일 중요한 도시거든요. 그거를 미국 땅에 이식시키겠다는 어떤 의지를 발현시켜서 이렇게 새로운 도시 이름을 이집트 이름으로 지은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그 사실을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고 토시 하나만 바꾸는 건데, 그 얘기를 미국의 정계, 재계, 경우에 따라서 언론계 이런 거를 프리메이슨이 장악하고 있다. 다 한 통속이다.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지는데 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근거는 누가 만드느냐? 역사학이 만들어낸다. 그래서 음모론에 대항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무기는 역사학이다.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상당히 과격했던 대통령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프리메이슨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렇게 널리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다정다감한 그런 스타일들만 있었던 건 아니었군요. 예. 자, 예전에 참 말이 많았던 저희 미스테리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 어렸을 때 이 음모론 정말 많았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 거기만 가면 통신이 두절된다, 비행기가 떨어진다, 휘두새도 모르게 사라진다, 이런 얘기 많았는데, 공간의 학문이 있지 않습니까? 버뮤다 삼각지대, 여기 이제 플로리다와 아마 버뮤다 섬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푸에르토리코. 요 트라이앵글, 여기가 진짜로 뭐가 좀 뭔가 통신이 두절이 되고 막 이런 공간이에요. 사실 이제 영국이 지리학이 중심지예요. 사실 미국에는 지리학자 별로 없고 한국도요 지리학자가 의외로 없어요. 근데 영국은 정말 모든 대학에 지리학과가 있거든요. 거기 어떤 분야가 있냐면요, Haunted Geographies라는 분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펍에 가면 이상한 귀신이 나온다, 왜 그게 사람들에게 전설로 내려오고 진짜 귀신이 나올까, 뭐 이런 걸 연구하는 귀신 연구학과도 있어요? 연구 학과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세션, 뭐 그런 연구 집단이 있습니다. 카테고리가? 네네네. 그리고요,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생물 지리학의 아버지라는 분이 있어요. 알프레드 러셀 월리스. 그래서 여러분 과학 시간에 월러스 라인 들어보셨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리는 사실은 역사와 과학을 넘나들어요. 근데 이게 그 Haunted Geographies라는 분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미스테리한 세계에 대해서 자기네 동네부터 연구하고 왜 그런 전설이 내려올까를 연구하는 학자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네소 아세요? 네스? 스코틀랜드 왜 그 호수에 가면은 뭐 괴물이 산다. 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이런 거 엄청 좋아합니다. 뭐 미스테리 이런 거. 그래서 영국의 지리학계에서 이제 Cultural Geography, 문화 지리학 분야에서 그런 미스테리한 것들에 대한 연구, 왜
왜 이런 것이 생겼을까? 무슨 전염병이 돌던 시대에 이런 게 생겼을까? 그리고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가면 이 고스트 투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역사 속 인물이 귀신이 돼서 나타난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여행 코스를 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하실에 데려가고 뭐 이상한 뭐 시체 나올 때 막 데려가면서 막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버뮤다에 관련된 거든 뭐 어떤 나라에 대한 미스터리한 얘기들을 풀어야 이게 애들이 지도를 보고 그걸 좀 찾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 애들에게 세계 지리를 가리키기 위한 그 영국 제국주의의 약간 가스라이팅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리학을 배우게 만들기 위한 지리학과 플러팅이라고요? 결과론적으로 사실 버뮤다 삼각지대가 그 지리학적으로 꽤 많은 이야기를 이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런 미스테리와 별개로 이 버뮤다 삼각지의 삼각형을 구성하고 있는 꼭지점을 좀 보시면 일단 미국이 있죠. 플로리다가 있고 그 다음에 푸에르토리코가 있어요. 근데 이 푸에르토리코의 정치적인 그 지위가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여기가 또 미국의 속령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인데 미국이 아닌 곳. 그리고 버뮤다 역시 영국인데 영국이 아닌 것이거든요. 버뮤다는 영국의 자치 속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기본적인 자치권을 갖고 있고 물론 이제 영국 국왕이 아마 여기 총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뭐 홍콩이나 지금의 지브롤터 같은 그런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또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면 또 지리적으로도 뭔가 많은 지식을 그러네. 좀 애매한 곳이긴 하네요. 근데 어쨌거나 버뮤다 트라이앵글 같은 경우는 그게 가장 많은 비행기가 지나가는 지금 삼각지점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비행기가 그 남쪽으로 내려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비행기가 통과하는 곳이에요. 이게 또 같은 비슷한 그러한 미스테리가 옛날 소련 시절 때 했던 투폴리오프라는 비행기가 있는데 폴리오프 154가 가장 사고가 많이 난다고 악명 높아요. 왜냐면 그거는 가장 많이 만들어지고 가장 많이 운행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버뮤다에서 실제로 미스테리도 발명이 없어요. 다만 버뮤다 트라이앵글이 푸에르토리코 트라이앵글도 아니고 플로리다도 아니에요. 덕택의 버뮤다 제도만 최고의 관광지가 되었다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이 버뮤다 삼각지대가 사실 엄청 큰 공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1600km거든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제 선박 운행, 그다음에 항공기 운행이 엄청나게 집중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고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통 이제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하죠. 모수가 많으면은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그런데 이게 또 이게 한 가지 또 참고로 덧붙이자면 이 버뮤다 삼각지, 그 마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사실은 만들어낸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곳이 유명해진 것은 애초에는 20세기 중반에 1945년도에 미국 그 해군 항공대가 이제 그 뇌격기 5대가 이제 가다가 맞아요. 사고를 당해요. 맞아요. 그거를 구출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 해군이 비행정을 보내는데 비행정도 없어져요. 1945년에 발생한 일이에요. 근데 이게 버뮤다 삼각지대라는 말이 생겨나는 거는 1960년대거든요. 이건 역시 기자들이 언론에서 말을 만들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든 거기서 발생하는 사고들이 그 말과 연관지어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헌티드 투어리즘도 마찬가지인 게 옛날 그 유럽에 이상한 고성 많잖아요. 거기 유령 나왔다는 기사가 나오는 순간 그 성은 관광객들 미어 터집니다. 유명해지고. 예, 그 마케팅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괴물, 공룡, 귀신만큼 이 사람들의 어떠한 그 이목 끄는 것은 없다. 저는 그래서 또 다른 귀신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귀신 나오면 누가 덕보는지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 버뮤다 트라이앵글이 그렇게 넓은 지역에 그렇게 많은 비행기가 다니는지는 사실은 사람들이 생각을 못했던 게 90년대 후반에 제가 어렸을 때 음모론 막 이런 거 이 책 같은 거 읽어보면 거기에는 무서워서 비행기들도 안 다닌 줄 알았어요. 거기 안 다니면 미국 들어갈 수가 갈 수가 없어요. 없는데. 그런 게 아니었군요. 그럼 교수님 지금 이 얘기 나오니까 진짜 그럼 영국 그쪽은 지리학적으로 그런 것들도 많이 연구를 하잖아요. 혹시 그쪽 연구 분야에서 제일 미스터리한 지역이 있어요? 사실은 저는 이제 오늘 그 네소의 전설 얘기를 조금 하려고 나왔어요. 네소의 전설. 네.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그죠? 다 알잖아요. 근데요, 이거는 진짜 스코틀랜드 관광청의 조작이에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 그래요? 네. 소년중앙에서 엄청 봤는데 나 그거. 네, 그러니까 생물학에 관심 있고 또 뭐 괴물에 관심 있고 이런 사람들의 어린 시절에 이런 얘기들을 퍼뜨려서 스코틀랜드에 오고 싶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보면은요, 진짜 스코틀랜드 황량해요. 사람도 없어요. 양만 있어요. 그리고 거기 진짜 관광할 게 없을래요. 딱 세 가지 있잖아요. 술, 골프, 네소. 그러니까요.
얼마나 없으면 넷소의 전설까지 만들어가지고 미스테리라고 우겨가지고 지금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넷소의 전설 치면 최근 기사까지 다 나와요. 심지어 유명한 신문에 과학 세션에도 나와요. 또 저는 이거는 굉장히 정교한 마케팅이다. 괴물이 있을 거다. 뭐가 있을 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계속 끌고 또 그러면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과학적으로 호기심도 많고 좀 수준 높은 사람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굉장히 정교한 마케팅이다. 여기가 미스테리하다라고 우김으로 인해서 실제로 진짜 저도 거기 뭐 인버네스 이런 지역을 몇 차례 여행을 가본 적이 있는데 가면은 전부 다 그 괴물 천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5만 군데 스티커도 다 붙어 있고 뭐 인형도 많고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넷소의 괴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얘기가 우리나라 그 안시성 전투의 그 장수 아시죠? 양만춘. 예. 그거는 후대에 중국의 그 작가가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이에요. 소설 속에 등장. 아무도 이름은 몰라요. 그래서 양만춘은 없다. 그런 일은 없다니까는 보통 하신 분이 그 중요한 거는 양만춘으로서 우린 고구려의 기상을 되새기는 거니까 그냥 있는 것으로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그 양만춘이라는 이름이 역사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그 한국 해군에 한국형 구축함 그 버전 1이 있어요. KDX 1이라고 하는 배가 세 대가 있는데 첫 번째 그 1호함이 광개토대왕함, 두 번째가 을지문도, 세 번째가 양만춘함. 정말이에요. 그리고 그 스토리텔링이 실제로 현실을 만들기도 하는 게 모두 다 아시겠지만 조앤 K 롤링의 해리포터, 이 해리포터 효과가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혀 없는 건데 우리가 있는 걸로 믿게 만드는 스토리텔링의 힘으로 사실 망해가는 영국 사립학교들의 재정이 탄탄해지고 그리고 또 해리포터 보겠다고 전 세계 애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국이 관광대국으로서의 어떤 지위를 유지하는데 그런 스토리텔링과 어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믿음이 작용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킹스 크로스 가면은요, 거기 사실 뭐 모아 사분에 뭐 있잖아요. 그 지하철 플랫폼 이름이. 승강장. 그거 거기서 애들이 있을 거라고 있고 다 이러고 사진 찍고 그거 찍어서 또 사진해가지고 돈 받고 벽에다가 있어요. 이렇게 막 돌진하는 애들은 없습니까? 아예 있어요. 거기 이렇게 있고요. 글자가 쓰여져 있고 그 이제 미는 카터가 이렇게 반쯤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그 줄 서가지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직원도 한 명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머플러가 날라가게 해줘요. 잡아주는 사진 연출까지 해줘요. 무료예요. 하지만 줄이 엄청나게 깁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그 해리포터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소품들을 레플리카를 파는 상점이 있죠. 사진 찍고 거기 가서 물건 거기 가면 무조건 사겠다. 그리고요, 영국에 가보면 펍에 관련된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귀신 나왔었댄다. 뭐 뭐가 있댄다. 혼티드 됐다. 혼티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집이다. 뭐 이래서 영국은 이제 그런 게 보통 약간 재밌게 사람들이 그 장소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역사적 단서가 되는 것 같고요. 진짜 미스테리한 공간은요, 인도네시아에 있어요. 우리 파묘 있죠, 파묘. 그게 인도에서 대박 났어요. 인도네시아는요, 어디에도 귀신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막 그 귀신 들린 곳을 어떻게 보면 이런 샤먼 같은 게 막 풀어줘야 되고 그런 의식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고 그래서 클리포드 기어츠 같은 인류학자가 거기서 그런 신비한 의식 같은 것들을 계속 연구하고 그래서 그 이론을 냈잖아요. 뿐만 아니에요. 수마트라에 가셔야 돼요. 거기는요 정말 마법의 섬이에요. 왜냐하면 여자들이요 그냥 평범한 여자예요. 깨진 접시 위에서 막 춤을 춰 여자들이 미친 듯이. 그거 본 적 있어요. 따리비링이라고요. 근데 발이 안 다쳐요. 네. 우리도 작두 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많은 특히 이제 인도네시아가 그런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발달했고요. 실제로 사람들이 귀신을 믿어요. 그래서 그 파묘가 대박 났어. 우리나라 영화 파묘가요? 네, 귀신 나온 영화. 그리고요, 태국도 마찬가지예요. 태국도 귀신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 동남아야말로 정말 이런 미스테리한 공간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과 또 많은 스토리텔링이 있는 곳이다. 근데 인도네시아라고 하지만 그게 엄청 넓은 게 그 범위가 미국 동서보다 길어요. 우리가 지도가 메르카토르법 때문에 적도준 근처가 좀 좁아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펼쳐보면은요 그 크기가 미국보다 넓어서 미국의 동서보다 이제 넓다고요? 넓어요. 그래서 이게 5,000km 이상 돼요. 섬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스마트라에서 그러니까 거기가 쉽게 말하면 동남아 전체가 다 귀신들을 믿고 있다. 동북아도 저희 시베리아도 샤먼들이 다 귀신 믿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상 한국 사람들이 기가 정말 세요. 그래요? 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그 기는 못 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몽골의 고비 사막에서 샤먼들이 이제 거기 진짜 몇 군데 포인트가 있어. 정말 강한 데가. 바이칼은 다 강한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몽골의 고비 사막에서 샤먼들이 모여서 자기들 힘 경쟁을 막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한번 한국의 무당이 가셨답니다. 어떤 만신께서 막 이러고 있다가 그분 딱 나오시니까는 갑자기 그리고 힘을 못 쓴대요. 왜냐면 한국은 워낙에 치열하게 동도 산장의 비극도 있고 해서 저도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한국 분들은 귀신 무서워하실 필요 전혀 없다. 인도네시아건 태국이건 우리가 더 무섭다. 예. 그런 거예요? 예. 다신론을 좀 숭배하는 지역 공간들은 귀신을 굉장히 많이
믿고 좀 신봉하고, 유해신 쪽은 약간 해프닝 그리고 약간 호기심 정도의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네요. 지리학적으로 봤을 때. 아, 왜냐면은 강하죠. 일단은 일단 고대 이집트는 대표적인 다신교 사회인데 네네. 고대 이집트에서는 그렇게 귀신적인 그 어떤 존재들이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어요. 고대 이집트 안 가보셨잖아요. 그건 그래. 완전히 이제는 애국 민서 선생님은 이제 완전 이집트 사람이네. 왜 이집트는 귀신을 별로 중요시 생각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귀신이라고 할 때 이 귀신의 정의를 사실 먼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사회마다 어떤 초월적인 존재들, 그 다음에 비물리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규정하는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물론 고대 이집트인들도 무엇인가 그 신은 아니지만 그 영적인 존재들이 존재는 한다고 생각은 했어요. 하지만 이게 동남아시아나 동북아시아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귀신과는 결이 다른 거죠. 사람이 삶에 크게 개입할 수 없다고 전제했어요, 대체로. 그러니까 있기는 있지만 사람과는 동떨어진 존재다. 네. 그렇지만 이것도 이집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헌들을 살펴보면 약간의 서로 이제요, 대체로는 개입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개입을 한다고 생각하고 약간 두려워하던 사람도 있긴 했었던 것 같아요. 북유럽도 굉장히 합리적인 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스웨덴이나 핀란드나 노르웨이, 특히 아이슬란드 같은 데 가보면 굉장히 다양한 신화와 또 지금도 어떤 정령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상상력의 모티브로 사용을 하거든요. 또 오로라를 보면서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초자연적인 신비한 현상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동경과 호기심은 굉장히 다양한 지역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고, 종교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인간들은 대체로 어떤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큰데, 사피엔스 정도는. 그런데 이제 이게 그동안 그 사회 내에서 축적되어 있는 지식을 토대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 초자연적인 존재를 이제 소환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설명을 이제 했었던 것들이 이제 오늘날에는 과학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설명 체계가 발달하면서 과학으로 대체로 많이 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어떤 귀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꽤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와, 그 시절에도 그 기술이 있었다고 하는 기술들이 꽤 있더라고요. 많죠. 카메라도 꽤 오래전에 이 기술이 있었다면서요? 이게 2000년 이상 전에 있었던 기술이다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카메라 자체는 모르겠지만은 사물을 반사해서 보는 기술들은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고, 고고학에서 보면은 맨날 기술이 발달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잊으면 안 되는 게요,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면은 과거의 기술은 저희가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한 것들을 저희는 이게 그런 게 있었어라고 놀랄 수 있지만은 기본 살아가는 원리는 다 똑같지 않을까. 예컨대 동굴벽화 있거든요. 아주 그냥 생동적으로 막 소가 뛰고 막 하는 거 있는데 컴컴한 데서 횃불만 켜고 그렸는데 똑같이 복원을 했거든요. 그들 사이에서 무엇인가 그거를 복원해내는 기술이 있었던 것이었겠죠. 다만 그거는 저희가 세상을 동굴을 버리면서 어떻게 해서 어두움 속에서 그러한 피사체를 구현할까라고 하는 거, 그런 것을 사실은 완벽하게는 발견을 못하는 게 또 고고학인데, 그나마 이집트가 활약을 잘 남아 있으니까. 이집트에서도 사실은 용도를 알 수 없는 물건들이 꽤 많이 확인이 되거든요. 밝혀지지 않은? 고고학에서 항상 어떤 물건이 나올 때 이 물건의 용도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이제 그 연구자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인으로서의 직관을 작동시켜가지고 뭐가 닮았다 그러고서 이제 그 용도로 추정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또 실제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경우도 나타나거든요. 이를테면은 고대 이집트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난 물건 중에서 헤카와 네케크라고 하는 일종의 지팡이가 있어요. 하나는 이게 갈고리처럼 생겼고 하나는 도리깨처럼 생겼는데, 사실 이게 정확히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에 따라서는 이 헤카가 목축 쪽에서 사용된 도구였다, 네케크가 농경 쪽에서 일종의 진짜로 이제 그 곡식을 치는 그 도리깨로서 사용이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그 헤카, 요 갈고리 모양의 도구가 흙을 퍼가지고 강물에다가 던질 때, 의식을 할 때, 그러니까 약간 농경이랑 더 관련된 어떤 도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요 네케크가 오히려 그 목동들이 양을 치거나 어떤 목축 활동을 할 때 사용되는 도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알 수가 없어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고고학 쪽에서는 상상이 난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무식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이거에 쓰는 물건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나중에 실증 자료가 예를 들어 글로 나오거나 했는데 전혀 다른 내용이 나와서 머쓱 이런 경우도 있겠어요. 제가 고고학 할 때 리포트를 얘기할 때 이런 게 있어요. 2000년, 3000년 뒤에 내 방을 우리 집 발굴한다면 어떨까? 그러면은 이제 왜 종이는 다 썩어 없어지고 남는데, 인상 깊었었던 한 리포트가 저희 왜 변기 있지 않습니까? 변기는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고 이제 구조밖에 안 남았는데 물을 내리면은 대량의 물이 나온다. 이거는 머리 감는 도구였을 것이다. 사실 보면 그런 뜻도 하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있고, 또 저희가 재미있는 게 청동기 중에 있어요. 파이 있죠? 파이 형
형태의 청동기가 있는데 이게 무려 40년 동안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였어요. 근데 그거는 허무하게도 허리띠에 걸고 이렇게 고삐 말 탈 때 고삐를 거는 도구였었어요. 근데 더 웃긴 거는 40년 전에 어떤 분이 이미 그거를 그렇게 썼었어요. 근데 다른 분들이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쇼 이러고 이제 무시했는데 나중에 사슴돌이라고 해가지고 그 전차병을 갖다 묘사한 그림이 있는데 그 사람의 허리띠에 그 파이가 딱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다시 평가하고 거 봐라 내가 뭐라 그랬니? 그분을 정말 많이 무시했던 분한테 소심한 복수 같은 거. 근데 뭐 저도 그때 욕한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참 내가 이제 말을 못하는데 정말 그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그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한 가지 생각난 게 그 고대 이집트에 헬리콥터가 있었다, 전구가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요? 예, 그게 그림이 있습니다. 이제 이집트의 그 아비도스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세티 1세가 만든 세티 1세가 이제 그 일종의 오시리스 신한테 바치기 위해서 만든 신전이 하나 있는데 그 신전의 상인방에 보면은 헬리콥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실제 헬리콥터처럼 생겼어요. 헬리콥터처럼 생겼어요. 나중에 아마 자료 사진을 넣어 주실 텐데 헬리콥터도 있고 일종의 뭐 레이싱카도 있고 잠수함, 뭐 우주선 이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레오나르도의 그림보다 훨씬 그렇죠. 이전인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한 기원전 1280년대에 이제 만들어진 신전이다 보니까 그런 그 그림들이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은 그냥 겉보기에는 무조건 헬리콥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근거로 고대 이집트에 그 슈퍼 테크놀로지가 있었다, 오버 테크놀로지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현상입니다. 팔림프세스트라고 하는 그 현상인데, 그러니까 원래 그 이집트의 문자들은 대체로 그 그림 형태처럼 쓰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세티 1세가 거기다가 어떤 문장을 써 넣어요. 그 문장은 데르페제트 페세제트라고 하는 문장인데 그 9개의 활을 쳐부수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9개의 활은 이집트의 전통적인 적들입니다. 근데 이 신전을 세티 1세가 완공하지 못하고 사망을 하는데, 그래서 그 아들이 람세스 2세, 가장 유명한 람세스죠. 람세스 2세가 이제 이어받아서 지어요. 근데 아마 아버지가 썼던 문장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이 사람이 문장을 고쳤습니다. 메키 케메트 우아프 카수트. 이거는 이집트를 지키고 외국을 쳐부순다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근데 이제 고대 이집트인들이 이 돌에다가 이제 문자를 새기고 나서 고칠 때 어떻게 고치냐면 회를 칠한 다음에 다시 파요. 근데 그게 세월이 지나서 회가 떨어진 거예요. 두 개의 문장이 겹쳐서 있다 보니까 이게 우연히 헬리콥터나 우주선의 모양처럼 보이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고대 이집트 문자를 읽을 수 있으면 사실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이집트 문자를 공부하시지 않고 그냥 이제 그 그림만 가지고 직관적으로 그걸 이제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하셨던 거죠. 사실은 이집트와 똑같은 게 우리나라 근처도 있어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이게 말갈이나 이제 고구려에 그 부속된 사람들의 후예가 있는데요. 나나해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19세기 때 이미 비행기를 타요. 그러니까 샤만이 이제 의식을 할 때 앞편이 호랑이고 날개가 달려가지고 그 뒤에 조종을 하는 그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별거 아니고 자기 정령 인형들을 갖다 놓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호랑이 같이 생겼는데 얘가 이제 뱀과 호랑이 결합이 된 거예요. 샤만이 자기 위에 가려면은 하늘에 가려면은 날아가야 되니까는 날개를 달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보고는 아니 이거 20세기에 비행기를 보고 그렸냐? 그게 아니라 19세기, 18세기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날 것이라는 게 그때 이미 나왔고, 그러니까 저희가 비행기를 몰랐으면 당연히 아 호랑이에 날개 붙였네 이렇게 말할 텐데 비행기를 아니까 비행기처럼 붙여요. 근데 사실은 오버 테크놀로지 하면 이슬람 쪽에서도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발전된 기술들 많이 있지 않았어요? 그 좀 카메라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카메라는 아니지만 이 사람이 눈을 보는 게 그전에는 사람의 눈에서 빛이 나와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렇게 믿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처음으로 아니다. 빛이 반사돼서 눈이 물체를 인식한다. 그거를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지금의 수도로 치면 이라크의 바스라라는 곳이 있거든요. 965년에 태어난 이븐 알 하이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광학의 아버지예요. 광학의 책을 썼고, 그래서 이 사람의 이거를 2015년에 세계 빛의 해라고 할 때 이 사람을 딱 이름을 처음으로 거론합니다. 이븐 알 하이삼. 그리고 지금 뭐 샤만이 날아다니고 뭐 비행기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비행기 물체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지금의 코르도바 출신인데요. 아바스 이븐 피르나스라고, 이 사람이 9세기 사람인데 처음으로 나는 비행체를 처음으로 시도했어요. 이게 무슬림에서 나온 겁니다. 아니 근데 시도는 하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들이 물론 역사상 많이 있었을 테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비행체를 처음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뭐 이렇게 행글라이더 비슷한 거 같던 것 같아요. 행글라이더 같은 거. 9세기예요? 네, 9세기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빠르죠. 근데 이제 문제는 항상 그러죠. 그런데 왜 발전을 못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은 없는데 아무튼 시작은 빨랐어요. 지금하고는 다르게. 뭐 하나 파다 보면 꼭 끝이 계승전 이슬람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얼마 전에 뭐 소주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뭐 소주를 하건 뭐라건 결국 끝은 이슬람에서 시작이에요. 예, 예. 그래서 몇 년 전에 지금도 사실은 그런 박물관이 있는데 1001 1001가지의 과학적인 발견이 무슬림 세계에 있었다 해가지고 1001가지의 발견 위대한 발견이라는 걸로 해서 책도 나오고 그래서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서양 학자들은 과학사들은 이거 좀 거짓말이 많이 섞여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만큼 중간 시대 우리는 중간 시대라고 부르거든요. 중세의 무슬림 세계가 발전했었던 거죠. 그 참 완전 뒤로 돌아서 수천 년 이상 전이라면 이집트 쪽으로 많이 가고 좀 중간 세대 쪽으로 가면은 이슬람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고 이제 근세로 와서는 유럽이 발전하고 근데 우리 강 교수님이 딱 오면서 이집트 이전도 있었네라는 이야기가 또 사실은 막, 그게 예. 이제 기술 자체는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먼저 그런 말은 우리가 이 기술로 과거하면 뭘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고 저희는 아마 일주일도 못 살 거란 말이죠. 당장.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그 기술들을 씨앗은 다 갖고 있는데 꽃을 피운 건 이집트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집트가 이제 어떤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의 기원이 된다라고 이야기되는 것은 사실 그러니까 남겨져 있는 흔적이 많기 때문인 것 같아요. 기록도 많고 또 이제 물리적인 어떤 흔적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역사를 보다 채널의 시청자분들은 요 정도 농담은 어느 정도는 이해하시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요 뭔가를 발견해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법이잖아요. 근데 무슬림 세계가 석유를 정제를 할 줄 알았어요. 석유 정제 기술이 네. 있었다고요? 15세기에 우리가 아랍어 사전을 보면은 정제 기술을 했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등유를 약으로 썼어요. 등유를 약으로도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등유를 했다는 얘기는 검정 석유에서 뭔가를 정제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랫동안 석유를 써왔습니다. 뭐 이렇게 약으로도 바르고 그 소화제로도 먹고 근데 정작 발전을 못한 거죠. 사실 그 소주도 결국은 증류 기술이잖아요. 알렌빛 같은 증류기술 만들었으면은 석유도 다 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술을 안 먹으니까 그 소주를 만든 사람은 또 우리 그 몽골 또 거란 뭐 많이 나오고 해서 그러니까 석유가 있어가지고 석유로 이 증기기관도 만들고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못한 거죠. 영화 혹시 발키리 작전 보신 적 있어요? 예, 예. 다들 보셨어요? 톰 크루즈. 모여서 작당 모의를 한 다음에 네. 히틀러를 암살하겠다 이 영화죠? 네네. 진짜 있었던 거예요? 진짜 그 암살 음모가 있었고요. 그게 제일 컸고 조직적이었고 그러니까 암살 시도는 몇 번 있었는데 대개 보면 이제 개인 차원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진짜 히틀러가 운도 좋기도 했고 심지어는 저것도 한번 시도도 있었어요. 자살폭탄 테러. 직접 가서 자기도 죽으면서 하려고 막 일정이 바뀌고 뭐 이래가지고 근데 그 볼프 샨츠 거기서 슈타우펜베르크가 한 요 발키리 작전 있잖아요. 무슨 기둥 같은 게 뭐가 있었어요. 서류 가방을 두고 나왔는데 그럼 그 내용을 한번 발키리 작전이란 게 어떤 거였는지 간략하게만 좀 그게 말씀해 이제 주신다면. 역사책에는 발키리 작전이라는 말은 안 나오고요. 그게 새로 만든 건지 실제 자기들끼리 작전명을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히틀러 암살 음모 사건이에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때가 44년 7월인데 그때가 이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이제 6월에 시작되거든요.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소련이 이기거든요. 몇 달 동안 했다가 그때부터 이제 전황이 이제 완전히 독일이 이제 기울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쟁은 이제 독일이 지겠구나.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가 43년 2월이고 그 다음에 44년 6월에 이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 군부가 완전히 이건 이제 끝난 전쟁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암살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그 서류 가방에 거기다 폭탄을 넣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회의장에 와서 거기다가 어디다 놓고 나가버리죠. 근데 그게 터졌어요. 네. 그 방에 있는데. 그러면 근데 이제 건물 뭐 구조 때문에 하여간 용케 살아났다고. 폭탄이 터져 나가는 파편의 방향이 비껴갔군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히틀러만 살아남아. 히틀러는 부상만 당했어요. 그리고 그 슈타우벤베르크가 이제 약간 몸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신망받는 군인이었고 그래서 이제 히틀러를 접견할 때도 이런 수색 같은 걸 훨씬 더 덜 받았다고 또 이야기가 됩니다. 정말 운 좋게 히틀러가 몇 번이 있었어요. 근데 다간 아예 그 자리에 안 간 적도 있고 또 뭐 터졌는데도 또 뭐.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히틀러는 1년도 더 못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독일의 패망은 정해진 수순이었잖아요. 근데 이때 히틀러를 암살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그러니까 일이 있었을까요? 휴전을 하려고 했었다고 그러니까 그래요. 밀고 들어오는 독일이 점령당하지 않게 그냥 바로 여기서 휴전을. 군인들이 볼 때
이 싸움은 진 싸움인데 이제 이 싸움을 지속을 한다라는 거는 자기들 병사들만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력의 낭비고 국토가 그만큼 피폐해지고. 근데 히틀러는 그때 거의 과학적으로 이제 계속 전쟁 지속을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한 명 남을 때까지 싸워라. 그리고 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아리안족은 우월한 인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우월한 인종이 전쟁을 했는데 왜 지느냐? 이거는 우리가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잘못 알았다면 우리는 살 가치도 없다. 다 죽어야 된다. 알고 봤더니 슬라브가 더 우리보다 우등한 민족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아리안 다 죽어야지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히틀러가요, 야심이 너무 망상이 컸던 게 사실은 히틀러가 이슬람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예. 히틀러가 뭐 공식 성상에서 이슬람 좋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고요. 그 측근들이 나중에 다 증언한 얘기인데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732년에 무슬림 군대들이 와서 올라오다가 지금의 프랑스 쪽에서 패배를 하잖아요. 패배를 하면서 이슬람의 그 유럽에 가는 길이 막혀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푸아티에 전투. 예, 뿌아티에 전투. 그 만약에 거기서 지지 않았으면, 프랑크한테 지지 않았으면 전 유럽이 무슬림이 됐을 거고 우리 게르만족도 무슬림이 됐을 거고. 아하. 그런데 이슬람이 좋은 게 있다. 기독교는 굉장히 약한 종교다. 기독교 되게 싫어했거든요. 네. 근데 이슬람은 굉장히 호전적인 종교고 쉽게 말하면 요즘 우리식으로 한다면 우리 게르만 민족의 딱이다. 그래서 우리 게르만 민족이 그걸로 해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를 했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적합한 종교라는 거죠. 예. 이슬람교가. 근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조선이 되면서 유교가 들어오고 불교를 탄압하고 막 이게 이런 느낌으로 네. 히틀러는 이슬람이 국교에는 딱인데 딱인데 우리 게르만 민족한테 딱인데 아. 그래서 우리가 세계를 지배했을 텐데 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저는 사실 스탈린이 원래 히틀러를 싫어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괜히 건드렸잖아요. 자기는 2등이라면은 2등이 3등이랑 또 싸움 건단 말이죠. 2등, 3등이 힘을 합쳐가지고 1등한테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히틀러는 의외로 중요한 때는 이 사람이 논리적이지가 않고 상당히 그 감성적이었다. 그거 군부들이 문제 삼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자기가 결국에는 타타르의 대장이 될 거라고. 그리고 재밌는 얘기가 하나가 있는데 저 에르빈 로멜이라고 있잖아요. 왜? 네. 저 사막의 여우라고 하는 로멜이 그 사건에 연루가 돼요. 그래요? 이 슈타우펜베르크가 로멜을 찾아와서 워낙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훌륭한 장군이니까 국민들한테도 인기가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히틀러를 제거하려고 한다. 근데 이게 설이 좀 그건 분분한데 히틀러를 제거하고 나면 그 총통을 대신할 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로멜한테 그걸 해달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정설은 아니에요. 네. 근데 로멜이 이제 어느 정도로 인격이 대단한 사람이냐면 나는 그럴 수 없다. 군인으로서 그거는 옳지 못하고 내가 그 자리를 맡을 수는 없다. 그리고 거부를 했대요. 거부를 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한다. 히틀러가 군사 작전을 너무 무리하게 하니까 군인으로서 그게 보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히틀러는 나도 동조하지 못한다. 너희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 그런데 나를 추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군인으로서 그건 할 짓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사건이 터지고 나서 내사를 해보니까 로멜도 만난 게 드러난 거예요. 로멜은 거기에 가담을 분명히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히틀러도 로멜을 좋게 봤어요. 좋게 봤는데 이거는 암살에 가담을 했으니까 처벌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자살하라고 로멜한테. 명예롭게 그 불러다가 사형장에서 총살을 시켜야 되는데 딴 사람들 다 총살시켰죠. 네. 근데 로멜한테는 자살하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가족들 안전은 책임을 지겠다. 이거는 이제 당신을 리스펙트해서 이런 제안을 하는 거다. 로멜이 이제 청산가리 먹고 그냥 죽어버리죠. 그런 또 비사가 있어요. 그거 영화에는 이제 그런 얘기들은 안 나오는데 자살을 안 시키고 총살시켰으면은 롬멜을 따르던 사람이 군인들의 3분의 2 이상이었기 때문에 히틀러는 자기가 금방 위험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부러 그럴 수도 감추고 있죠. 그냥 저기 전쟁 작전 중에 갑자기 돌아가셨다. 해서 성대하게 장례를 쳤다라고 해주면 그게 장례식도 성대하게 치러졌어요. 왜냐면 롬멜이 가담했다는 걸 알려지는 순간 이게 전 독일군 공인 히틀러는 죽일 놈이 돼버리니까 롬멜마저 있지만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롬멜마저 등 돌릴 정도면 말 다 했다. 약간 그런 느낌. 로멜이 굉장히 그 신망이 있었대요. 국민들한테도 그렇고 군부 내에서도 그렇고. 히틀러가 결국은 자살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자살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안 죽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예.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것도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소련 붕괴되고 났는데 독일 슈피겔지에서 아주 쇼킹한 문서를 하나 찾아갖고 어허. 그거를 이제 보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문서가 뭐냐면 안드로포프가 KGB 의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안드로포프가 서기장까지 한 사람인데 이제 근데 그때가 1970년인데 안드로포프가 문서를 하나 명령서를 하나 냈는데 거기에 보니까는
블랭크가 무지하게 많아요. 안드로포브가 직접 쓴 거죠. 연필로. 타자 수도 알면 안 되니까 전부 블랭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직접 자기가 써요. 근데 그걸 슈피겔지가 어디서 입수를 해갖고 이제 전면을 해서 사진을 보도를 했어요. 근데 그 문서가 뭐냐면 70년에 빌리 브란트가 이제 동방 정책을 하고 막 이럴 때였거든요. 서독하고 동구권 관계가 굉장히 좋아질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KGB에서 뭘 우려했냐면 45년에 그 히틀러 벙커에서 소련군이 제일 먼저 여기 당도를 해요. 이게 동쪽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베를린에 있는 히틀러 벙커를 처음 접수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시신이 그 괴벨슨의 식구가 7명, 그 다음에 부부 그래서 9 시신이 이게 타담한 시신이 발견이 된 거예요. 벙커 밖에서. 네네. 벙커 안에서 태울 수는 없잖아요. 타담한 건데 사진도 있더라고요. 근데 괴벨슨은 머리통이 희한해요. 그 약간 짱구예요. 그래갖고 괴벨슨이 옆에서 이렇게 찍었는데 누가 봐도 이건 괴벨스예요. 어허. 근데 히틀러는 정면을 찍어놨어요. 정면을 찍어놨는데 코스염도 약간 있고 근데 히틀러는 뭔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사진이에요. 맞아? 이런 느낌. 예, 네네. 예. 그런데 그 소련 측 발표에 의하면은 그 시신들을 9구를 수습을 해서 그것을 막데부르크라고 있거든요. 동독 지역에. 그 소련 점령 지역에 막데부르크에 거기 소련 사단 병력이 거기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다가 그 KGB 분소가 있었대요. 근데 그 주변에다가 묻었다는 거예요. 이 타담한 시신을 가져다가 거기다 땅에다가 매장을 했는데 안드로포프가 70년에 거기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다시 파서 완전히 소각을 시켜서 이제 없애버려라. 무관 참시네. 그렇죠. 네. 왜 그런 거예요? 그때 이제 동독 정부에게 그 소련군 주둔 저기를 넘겨주는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빌리 브란트의 동방 정책으로 인해서 동서독 관계가 이제 급격히 좋아질 가능성이 커진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네오나치들의 성지, 히틀러의 시신이 어디 있다라는 걸 알면 골치 아프잖아요. 지금 저 오사마 빈 라덴 시신도 못 모르잖아요. 찾죠. 네. 바다에다 버려 수장했다는 소리만 나오고 그게 이제 성역화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빨리 파서 그것을 없애라, 화장을 해가지고 없애라 그래. 공식적으로 알려진 거는 이제 엘베강이라고 있어요. 그 막데부르 근처에 거기다 갖다 이제 뿌렸다는 설이 있고 이제 음모로는 꼭 있죠. 어딘가에 묻혀 있다. 네. 그리고 러시아에 가면은 기록 보존소에 있는데 아주 그 중요한 걸 넣어놓는 뭐가 있대요. 네네. 근데 그거는 이제 일반인은 접근이 불가능하고 근데 거기에 히틀러의 두개골이라 그래갖고 총알 구멍이 요만큼 난 뼈 조각이 이렇게 있는데 종이에다 싸가지고 하는 그런 사진이 있어요. 근데 뭐 머리에 총알 맞은 두개골이 뭐 한두 개예요? 뭐 그래서 DNA 분석을 할 수 있잖아요. DNA 분석을 하면 되는데 그것까지는 허락을 안 하고. 킹존설 내진 다설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네. 소련이 개입됐기 때문에 네. 음모론이 싹트기 좋은 데거든요. 그렇죠. 수많은 서양의 황색 저널들이 하면은 소련에서 가져왔다 그러면은 그 소스가 분명하지 않아도 뭔가 있었을 거야. 아, 비밀이 하면은 통하거든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히틀러의 그 뼈를 구해가지고 분석을 했더니만 여자였다더라.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음모론의 희생이 돼도 검증을 못 하는데,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 당시에 한번 그 소련군의 상황을 본다면은 소련군은 사실 본인들도 거의 이제 죽을 똥 살똥해서 베를린까지 왔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그 사람들을 뭐 어떻게 없애고 이런다기보다 진짜 주먹국으로 다 베를린을 접수했었고 또 미국이 오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쟁심도 있었는데 그 당시 스탈린의 명령이 뭐였냐면 무조건 히틀러의 것은 다 없애버려라였고 근데 현장에서 다 불태웠지 않습니까? 그걸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뼈가 섞여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게벨스를 비롯해서 지하 벙커의 수많은 뼈들 어떠한 것이 히틀러이고 그의 부인이고 다 동정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없애버리기도 했고 기록도 다 산실되어 있고 그 와중에 수백 개 수천 가지의 루머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생존설을 만들어낸 게 KGB라는 말도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갖다 이제 혼란스럽게 했다. 예, 그거는 적절하게 이용하면서 사방 사람들을 가장 잘 가지고 놀 수 있는 아이템이 그거였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중동 쪽에서는 그 히틀러가 네탄야후 때문에 한번 다시 살아난 적이 있어요. 한 10여 년 전에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과연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히틀러 작품이었냐? 근데 네탄야후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1941년에 거기까지 갔어요. 예, 팔레스타인 독립운동하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아민 알 후세인이라는 사람이 독일 쪽으로 가서 붙거든요. 영국한테 배신감 느껴가지고 41년 히틀러를 만납니다. 그때 이제 네탄야후 총리가 하는 말이 그때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쫓아내겠다. 그랬더니 후세인이가 아니 쫓아내면 걔는 나중에 다시 온다. 그래 다
태워버려라. 그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네타냐 총리 말로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 말 때문에 이렇게 그 말 됐다.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구 때문에 죽었냐? 이 팔레스타인 애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죽은 거다. 아, 근데 사실 그건 너무나도 정치적인 이야기 같다는 생각도 그런 좀 얘기를 드는데. 했습니다. 네. 네. 자, 영화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좀 기억이 나더라고요. 하늘과 지하 사이에 그리고 과거와 미래 사이에 이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 뭐 이런 대사가 기억이 나는데 히틀러는 그런 기억의 말살을 당하지 않았나. 근데 악인의 최후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음모론부터 야사 그리고 정사까지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 하면 흔히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십니까? 돈과 권력을 쥐고 흔드는 배후의 세력. 이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뭐 일루미나티부터 시작해서 많은 음모론들이 있는데 독일이나 다른 유럽 지역에도 이 유대인들의 힘이 좀 강해요. 현재 독일은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대인들이 이제 독일을 많이 떠났죠. 많이 떠났고 다시 독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유대 사회 내에서 그들을 굉장히 이제 비난하는 분위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속된 말로 너희들은 배알도 없냐. 그렇게 당했는데 어떻게 다시 독일로 오느냐. 뭐 이런 맥락에서 유대인들 막 비난했었죠. 나치가 집권을 했을 때도 독일 유대인은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저쪽에 그 동유럽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 중세 때부터 이미 박해가 많이 이제 있었으니까 심지어는 이제 농사도 못 짓게 하니까 유대인들한테.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동유럽이 이제 땅이 넓잖아요. 이제 그런 데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불악을 만들어서 그래서 홀란드하고 러시아의 유대인들이 훨씬 숫자가 많아요. 폴란드가 좀 유대인이 많기로 유명했었죠. 예, 러시아가 제일 많았고 우크라이나 쪽이나 그쪽은 박해를 워낙 안 하는 쪽. 이제 거기도 박해가 전혀 없지는 않았는데 뭐 그냥 거기도 이제 기독교 국가니까요. 근데 이제 워낙 땅이 넓으니까 그냥 유대인들끼리 그냥 마을을 이루어서 사는 거죠. 직접적인 박해는 그렇게 크게 받지는 않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아무튼 아주 부도덕한 민족이잖아요. 이제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적으로 봐서는 네,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 것처럼 인정하는 그런 민족이니까 농사도 못 짓게 하고 그리고 이제 중세 기독교 교회는 이자 받는 행위를 굉장히 이제 부도덕하게 보잖아요. 돈 갖고, 금융업을. 예. 그래서 사람 사는데 급전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거를 누가 하냐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하는데 근데 전당포업 같은 거는 그거 왜 사람들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다고 다르죠. 고리대금업이라는 거는 항상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고객하고 그걸 어떻게 유대인 같은 사회적 소수자가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배후에는 또 누가 있는 거죠. 누가 있어요? 기독교 뭐 제후들이 있는 거죠. 내 돈 벌려는 수단을 우리는 못하니까 니네들이 네, 앞장서서 예, 해. 그거죠. 내가 뒤봐줄게. 예. 뒤를 봐주는 뒷배들이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기독교도들이죠, 다들. 교회라든지 아니면 제후라든지 세속 권력들, 두 개의 권력이 있었잖아요. 종교 권력하고 세속 권력하고. 유대인들은 앞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욕 들어먹는 그걸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돈을 벌면은 그 돈의 일부를 이제 그 뒷배들한테 주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의 황제, 그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칙령 같은 것도 내려요. 유대인들이 고리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이러이러한 게 있다. 그래가지고 고리를 합법화 시켜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일반 그 유럽인들은 기독교도들은 유대인들을 아주 이제 안 좋게 보는 거죠. 고리대금 업자니까. 고리대금 업자는 유대인이 아니어도 이제 욕을 얻어먹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수 뭐 이렇게 뭐 옆에다 네, 가방 끼고 일수업자들. 이러면서 다니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항상 바라보는 건데. 아니 기독교인들은 원래 그거를 안 했잖아요. 안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못하게 했는데 네. 기독교의 이제 윤리로 봤을 때는 그건 해서는 안 되는 안 되죠. 짓인데 그리고 부자도 이제 굉장히 죄악시했고 부도 칼뱅에 와서 이제 사실은 부를 정당화하잖아요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 로마 카톨릭이 강력하게 지배할 때는 크리스찬들이 해서는 안 될 말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돈이에요. 인간이 돈 얘기하면 그건 말종이에요. 얘기도 못해요? 예, 그리스도교인들은 돈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그 더러운 일을 유대인들이 한다고 생각해요. 사람 사는 데서 돈이라는 게 중세 때도 상업이 발달하지 않은 중세지만은 돈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웃기는 게 그 교회라든지 권력자들이 또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실제로 대출을 받아요. 받으면서 이제 공식적인 사회 규범은 그런 걸 죄악시하면서 자기들은 이제 뒤에서 그런 걸 하고 근데 거기에 이제 누가 공식적으로 앞에 서야 될 거 아니에요. 나쁜 직업에. 또 이제 유대인들을 세운 거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저희 어렸을 때 탈무드 엄청 많이 읽으라고 여기 좋은 얘기 많다고 막 이렇게 했었고 그렇죠. 최근에는요 불과 제가 한 1, 2년 전에 들었었는데 유대식 교육법
해서 그걸 가르치는 학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식 교육법을 가지고 와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막 이런 것도 굉장히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뭐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정통 유대인이 단 한 명도 살고 있지 않은 대한민국에 이렇게까지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끼쳤다는 건 전 세계적으로는 엄청나다는 거잖아요. 왜 유대인들의 영향력은 이렇게 큰 거예요? 성 박사가 이스라엘 학교를 다녔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들 교육 방식 중에 하나가 질문을 진짜 많이 해요. 질문을 한다. 한국 사회의 특징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 안 하죠. 손 드는 사람 정말 싫어하죠. 예. 제가 외국에서 유학할 때 우리 항상 한국 학생들이 하는 그 입에 다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참 제가 바보 같은 질문일 수 있는데요. 저도 많이 써요. 그 예. 말. 네. 그런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현도, 세상에 바보 같은 질문은 없다. 바보 같은 답이 있을 뿐이다. 이야, 그분 유대인이죠? 아, 유대인은 아니었는데 질문 얘기를 좀 해보십시오. 네. 질문하면 유대인이죠. 극단적인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우리는 조용하지 않습니까? 평화롭고? 거의 전쟁입니다. 수업 시간이. 수업 시간에요? 수업 시간이 전쟁이에요. 왜요? 오죽하면 우리 저기 수업 중동사 가르치던 우리 교수님이 수업 중간에 분필 던지고 나가셨어요. 왜요? 수업 중단하고 집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질문 너무 많이 해요? 질문 많이 하고 지네들끼리 얘기를 많이 해요. 애들이 아, 선생님이 앞에 계신데? 앞에 계시는데 질문도 많이 하고 지네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막 이러면서. 수업 도중에? 이거 지어낸 거 아닙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정치 경제적인 능력이 올라가요? 창의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죠.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겠죠. 일단 위화관계가 좀 없어지죠.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렇죠. 다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은 네, 네. 권위를 놓고 하는 거니까요. 유대인은 위아래가 없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권위가 딱 있기 때문에 뭐 물어보지 못하잖아요. 완전히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보다는 턱이 낮다. 예. 그 제가 볼 때는 유대인의 환상이 있는 게 저는 사실 동아시아는 좀 올라간다고 보는 게요. 20세기 초반부터 하얼빈 유대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러시아에서 그 백러 계통이 와가지고 거기서 유태인들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서양의 모든 문명들은 유태인들이 건축도 하고 하얼빈 맥주도 유태인이 만든 거거든요. 그때부터 우리한테는 유태인, 서양인 차이 없이 그냥 유럽의 신문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다 유태인이었고 두 번째로는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는 유태인들을 미국에서 들어온 개신교와 동기화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미국은 그 미국의 중심에는 유태인들이 만들어 놓은 기독교. 사실 엄밀히 말하면 유태인과 기독교는 안 맞지만은 미국에서는 그들은 이미 합쳐진 그 상태였기 때문에 수많은 유태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거기서 세탁이 된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버릇이 없게 막 하고 어디 가나 보면은 특히 이 유태인들 관광객들은 제일 싫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 가도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고 시끄러워요. 하는데. 예. 네, 그래서는 중국 애들처럼 시끄럽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그게 장점인 게요. 이 사람들이 오히려 전통 사회에서처럼 땅을 가지고 땅에 기반하는 정착 사회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금융하고 정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빨랐지 않습니까? 이게 20세기, 21세기라고 하는 사회와 너무나 잘 맞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저는 유태인들만의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라기보다 그들의 능력이 현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떠한 그 모든 조건과 정말 잘 맞아떨어진 것이 아니었을까 근데 생각합니다. 저도 이거 뭐 또 유태인의 특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스라엘 벤처 기업들이 성공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벤처 기업 애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답을 한 줄 아세요? 어떤 답을 해요? 한국 사람들하고 일해보면 한국 기업들은 보면은 한 번 실패한 거를 못 참아준대요. 그러니까 두 번까지는 봐주는데 두 번 맞이 하면 그것은 끝이에요. 이스라엘은 성공할 때까지 계속 후원하고 그 중에서 하나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개의 벤처 기업이 있으면 한두 개가 터지는데 그게 기다린다는 겁니다. 투자를 하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기다려요. 근데 이제 강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유태인들에 대한 환상이 생긴 가장 결정적인 모습은 미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정부가 있지만 이전에 바이든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완전 상반되는 성향을 가진 두 정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미있는 건 이스라엘에는 항상 투자하고 함께 하자는 정책적 방향이 항상 있었어요. 이 얘기는 미국 중심, 그중에서도 최고위층의 권력이 유태인들에 대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냐, 유태인들에 의해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런 음모론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 한번 그 주제 가지고 논문을 한번 쓴 적이 있거든요. 네네. 미어샤이머라고 국제정치학에서 상당히 이제 유명한 학자인데 그 양반이 이제 그 이스라엘 로비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책이 좀 두꺼운데 우리나라도 번역이 돼서 나왔고요. 봤는데 이제 문제가 많아요, 진짜. 제 관점에서 보면. 근데 실제로 미국 유대인들이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월가의 유대인 그 금융자본들이 월가를 좌지우지한다. 근데 실제로 유대계 금융회사는 골드만삭스하고요. 그다음 리먼 브라더스 정도거든요. 근데 리먼 브라더스 망했어요. 그때 왜 2008년 사태가 있었죠. 서프라임 사태 때. 그것 때문에 제가 서프라임 모기지 아파트를 사태. 눈물 먹고 팔았습니다. 빚이 너무 넣어놔가지고. 거기 금융회사들 큰데 보면 JP 모건, 그 다음에 뭐 시티그룹, 그 다음에 메릴
메릴 린치, 뭐 이름들 많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부 비유대계 회사들이에요. 19세기, 20세기 때 미국이 한참 산업화하고 이제 경제 대국으로 부상할 시기죠. 그때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왕들 있잖아요. 철도왕, 밴더빌트, 네덜란드계예요. 그리고 카네기, 뭐 헨리 포드, 록펠러, 그 다음에 금융왕 그 JP 모건, 전부 비유대인들이에요. 근데 마치 무슨 유대인들이 돈을 가지고서 미국을 좌지우지한다.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이게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음모론만 잡고. 그게 반유대주의에서 뭐라고 보냐면 그게 바로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반유대주의의 주요 레파토리인 그 유대인에 대한 혐오, 고정관념. 따지지도 않고 그냥 유대인들은 이런 존재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의 동일한 집단을 본다라는 거예요. 아, 다 똑같은 유대인. 예, 유대인들 가난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오늘 이제 배웠지만 유대인 엄청 갈라져 있습니다. 예,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프레임 씌우기에 너무 좋은 대상이 돼버렸군요. 그게 반유대주의의 전형적인 그런데 이제 또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미어샤메 교수가 그 책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이스라엘 로비와 미국의 외교 정책인데 그 책의 핵심은 그겁니다. 미국은 미국의 국익에 맞는 외교 정책을 못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로비 때문에 못한다. 그거가 이제 주 이제 테마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그룹들이 그렇게 정치적 영향력을 하느냐, 돈이 아니라면 이제 그래서 아이팍을 얘기하는 거죠. 미국의 유대인 로비 단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지난 총선 때 지원했던 후보의 95%가 당선이 됐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걸로 얘기를 하는 맞아. 거죠. 그래서 막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다 본인들이 임명한다 막 이런 얘기도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게 더 커지는 거죠. 제가 아는 분도 자기 할머니 성이 프랑크, 독일의 유태인이거든요. 살던 곳이 그 알타이 지역이라서 저희 독일인 공동체가 있어요. 가서 호적을 가지고 와서 갑자기 성을 바꿔요. 이 순수한 러시아애가. 그러면 자기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사업을 할 때마다 자기는 유대인 영함 주면서 그러면은 이미지가 아, 유대인이면 쟤 돈 좀 있겠구나. 뭐 좀 백 좀 쓰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일종의 하나의 순수한 민족적 공동체가 아니라 경제적 계급으로서 마치 우리 특정 대학, 고등학교 동창회 같은 거 하듯이 좀 그런 느낌 받았어요. 근대 이후에 프랑스 혁명 때 이제 종교적인 이유로 특정 사회 집단을 박해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비계몽주의적이잖아요. 합리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때부터 유대인들한테 이제 직업의 자유도 주어지게 되고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박해를 받아요. 경쟁 사회다 보니까 누구 하나를 배제시켜야 되니까 유대인이라는 건 아주 좋은 배제 수단이죠. 그들의 그 네트워킹, 교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돈독해져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게 유지되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누가 사업을 하면 그러면은 이제 유대계라는 걸 알면 그 헐리우드 영화계라든지 영화계도 이제 완전히 신인이 스타덤에 오르려면 뭐 도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계면은 굉장히 좀 유리한 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혈연 지연을 좀 많이 챙기는 게 유대인 쪽이에요. 그렇죠. 50년대, 60년대 미국 사회에서 유태인들이 사실은 많이 사회에서 따돌림 받았거든요. 그때 이 사람들이 그 깨쳐간 방식 중에 하나 네트워킹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신문사에 취직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끼리 모여서 신문사를 만들고 변호사가 사무실 올라가기 어려우면 같이 모여서 변호사 사무실을 만들고. 그러니까 범죄와의 전쟁 보면 그 이제 최민식 씨가 그 어데 이러면서 혈연 지연 이제 따지는 거 좋아하시고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실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네, 많이 그런 그려지잖아요. 거죠. 약자였기 때문에 그게 필요했던 겁니다. 사회적 약자. 생존 전략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유태인들은 딱히 뭔가 잘못한 것도 없고 딱히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지도 않습니다. 근데 왜 반유대주의가 있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반유대주의 이미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종교 그거 하나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다. 믿지도 않을 뿐더러 심지어는 네. 니네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 죽은 거야. 그렇죠. 그 말을 제일 확실하게 했던 사람이요. 헤르츠리예요. 유럽인들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는 이 반유대주의는 방법이 없다. 이건 원죄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여기서 살 수가 없고 우리는 나라를 구해서 나가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은 원죄를 사하고 가셨는데 이로 인해 유태인들은 원죄가 생겼네요. 생겨버렸네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저도 이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기독교가 생겨나기 이전의 유대인 커뮤니티는 특별하게 박해받은 적이 없어요. 아하. 뭐 이를테면 나중에 프톨마이오스 왕조 시대 때 알렉산드리아에는 유대인들 게토 같은 커뮤니티가 커다랗게 있었는데 네네. 전혀 박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상업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 크리스토교, 기독교 신자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사는 종교다 보니까 양쪽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쪽 계통이 아니시라면
반유대주의를 가질 만한 원죄는 없다. 근데 이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한국의 이 기독교 계통의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유대교에 대해서 어떤 반감을 갖고 계시기보다는 약간 더 호감을 가지고 호감을 갖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이 왜요? 있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미국이랑 같이 이렇게 엮여지면서 탈무드 뭐 예. 유대인대로 똑똑하다. 뭐 거기에는 이런. 조금 생각해야 할 문제가 어떤 있습니다. 문제가 있죠? 보통 그걸 우리가 시온주의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거든요. 크리스찬 자이오니스트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생각이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을 지원하는 게 가만히 보면은 유대인이 좋아서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완전하게 유대 국가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메시아가 오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건데 그냥은 안 내려오시고 그 조건이 유대인들이 완전하게 유대 국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려오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다 반성을 하고 예수님 믿고 다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고요. 그게 크리스천 자이오니스트예요. 미국 남부 지역에 특히 네네네. 그쪽이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원해야 되고 거기를 보존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싹 다 우리 쪽으로 흡수될 것이다. 네. 아, 이거 방송 보시면서 설마 너희들 유태인들에 의해 제작되는 방송이니? 아닙니다. 박진미 교수님, 네. 솔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이 본 영화 중에 베놈, 라스트 댄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또 중심이 되는 지역이 51구역이었어요. 네. 정말 많은 미국인들이 이 음모론을 믿고 있고 음모론을 제가 봤을 땐 전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민족이 미국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참 그렇죠. 에리어 51 네. 그거 말씀하신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네바다 주에 있는 사막 지역이거든요. 네. 거기에 공군기지로 쓰던 곳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51구역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뭐 예전부터 뭐 이제 소문이 많았죠. 거기가 뭐 UFO가 자꾸 출몰한다 그 인근에서. 그래서 거기서 뭔가 외계 물질을 잡아다가 놓거나 그런 게 있지 않냐. 뭐 내지는 UFO를 발견한 것들을 거기다 모아놓고 뭐 실험을 하고 심지어는 다시 띄웠다. 뭐 이런 소문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소문의 운상인데 국방부나 뭐 CIA에서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소문이고 음모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맨날 UFO 있었으면 하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2013년에 그 정보 공개 청구에 의해서 일종의 이제 정보 공개가 됐죠. 그래서 그런 기지가 있는 거는 사실이다라는 게 밝혀졌는데 근데 그 기지가 뭐냐면은 이제 밝혀진 바 지금까지 드러난 팩트는 공군 기지로 사용하던 것이고 정찰기를 만들던 그런 시설이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그 정찰기가 냉전기의 비밀이었기 때문에 U2 정찰기 20대가 만들어진 기록과 그걸 탑승했던 명단과 그러니까 조종사들 이런 것들은 공개가 됐어요. 근데 이제 공개가 되면서 그럼 그게 무슨 돈으로 했냐 어떤 돈을 가지고 그걸 만들었냐는 부분이 조금 정보 공개가 미흡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사람들은 이게 공개한 게 다가 아닐 거다. 어떤 다른 자금으로 이런 게 가능했다면 다른 것도 더 했을 것이고 정부에서 밝히려고 하지 않는 그 UFO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아직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합리적으로 예산도 확실히 공개를 하고 어떻게 썼는지도 확실히 공개하면 의심할 틈이 없는데 왜 이거 예산 똑바로 안 해? 이거 받은 예산은 1,000억 원 되는데 쓴 예산은 유튜브 만드는데 한 100억 쓰고 나머지 900억 이거 외계인 연구하는데 쓴 거 아니야? 그렇게 자꾸 의심하는 네.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봤다는 사람들이 또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외계인 초록인간 TV 시리즈가 있었죠. X-파일. X-파일. 예, 멀더. 그 배경처럼 되는 항상 외계의 존재가 뭔가 있었고 교신이 있었고 만난 사람들이 있고 뭐 잔해가 있고 이런 소문들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봤다는 사람이 적어도 한 명은 있고 찍었다는 사진도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그걸 약간 관광 상품화해서 뭐 벽화도 그려져 있고 가면은 외계인하고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게 기념품도 팔고 하니까 미국판 넷소 같은 거. 그런 거예요. 네바다는 먹고 살 게 별로 없어요. 아, 그렇죠. 사실 거기는 인간이 거주하기가 조금 힘든 사막이고 물이 없거든요. 근데도 주민들은 있네요. 심지어 이름도 내 바다인데 바다가 거의 없어요. 아, 교수님 그거 아재 개그예요. 신고합니다. 아리조나하고 네바다하고 이제 이런 지역이 저희가 그 흔히 그랜드 캐년 하면 떠올리는 그 황토색 흙이 넓게 펼쳐져 있는 그런 지역에서 좀 더 사막화된 지역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런 곳이 사실은 사람 살기가 좀 어렵죠. 원주민도 뭐 거주하긴 했지만 돌아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후버댐 같은 거 만들고 전기 들어오고 하면서 에어컨 시대가 열리고 하니까 이게 주거지가 거대한 만들어졌고 호버댐이 네바다 주에 있는 거예요. 네네. 그 북쪽에 있긴 하지만 전기를 많이 생산을 하죠. 거기
거기서 이제 그렇게 되면서 주민 이주가 시작이 돼서 도시들은 만들어졌는데 여전히 그게 안 만들어진 지역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도로를 가다 보면 멀리에 이게 굉장히 수상해 보이는 것들이 보이는 곳들이 있어요. 뭐 바람개비 같이 막 풍력 발전이 쫙 있는 곳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지도 찾아보면 뭔가 군사기지 시설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로키드 마틴 같은 그런 회사들 공장들도 거기에 있고 해서 산지에 있는데 뭐 소문은 너무너무 다양하게 많아요. 뭐 라스베가스에서 뭐 아리조나 네바다 밑에 뭐 지하기지가 있다. 그래서 다 우리는 모르지만 밑에 지하 세계로 다 연결되어 있다. 이런 소문도 있고 한데 사실 실체는 뭐 드러난 것은 많지는 않죠. 실제로 미국 부자 중에는 이제 어떤 전쟁이나 뭐 핵폭발 같은 것들에 대비해서 지하에 벙커를 만들어 놓는 부자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미국도 오지가 많아요. 특히 에팔레치아 산맥 있는 그쪽은 인터넷도 잘 안 터지고 뭐 그런 지역도 있을 정도로 사실은 미국은 굉장히 지역 격차도 크고 우리가 아는 화려한 뉴욕이나 실리콘밸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미국이 아프리카다라고 하는 지역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루이지애나 같은 경우는 흑인 여성들의 출산 시에 이제 유아 사망률이 아프리카의 국가보다도 더 높다. 그렇게 열악해요. 네, 그렇게 열악하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 트럼프 지지자, 반 지지자로도 나눠져 있지만 인종 갈등, 또 흑백 갈등뿐만 아니라 지역 격차도 굉장히 큰 나라여서 사실은 이렇게 끊임없이 팽창을 해야 그 미국 내의 다양한 이런 문제들이 좀 감춰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팽창 정책을 펼치는 데는 그 미국 내에 정말 골물대로 골문 그런 지역 격차 문제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궁금한 게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지역이나 이렇게 가면 분명 환율 차이도 크고 소득 격차가 꽤나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도나 이런 곳은 물가가 대한민국의 서울하고도 뭐 거의 비교될 정도로 오히려 더 비싼 곳도 있고. 근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의 월급은 굉장히 적은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미국은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그러면 좀 소외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을 텐데 그럼 어떻게 생활을 영위해요? 근데 또 대도시를 벗어나면 뭐 농산물이라 이런 거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할 수도 있고요. 예. 지역 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의 물가가 비싸고 또 세제가 다르잖아요. 주별로. 세금도 뭐 대도시나 뭐 캘리포니아나 뉴욕 이런 데는 세금이 주세가 높은데 다른 지역은 훨씬 한 3분의 1도 안 되는 곳들이 있고 아예 판매하는 부가가치세가 안 붙는 주들도 있어요. 미국은 탑 시크리트는 시간이 지나도 기밀 해제가 안 되죠.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51구역도 그러면 시간이 지났는데도 네, 불구하고 안 된 게 있어요. 예. 아니 근데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개도 되는 것만 했다고 이제 그렇게 의심하게 되는 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건 아직도 미스테리인 상태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미스테리하지 않거든요. 아니 근데 질문한 사람이 것만- 질문을 했잖아요. 근데 다 답변을 안 해줬다면서요. 뭐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저는 충분히 궁금증이 해결돼서 교수님 미국 사람 다 되셨네. 아니 그게 UFO는 어렸을 때는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 막 꿈에 부풀어가지고 나도 찾아봐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왜 있었으면 좋겠어요? 재밌잖아요. ET를 저희 어렸을 때 ET ET를 인형 막 보셔서 이런 거. 네. 삼체를 보면 안 돼요. 외계인은 있으면 안 돼요. 삼체에서. 미국인들이 음모론을 많이 믿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글쎄 뭐 그거를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제 생각에는 사실상 그 중앙 정부가 모든 지역의 힘을 골고루 통치를 하고 있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국가죠. 주 단위의 지배가 되고 예. 그런데다가 이제 연방 정부가 강한 힘을 발휘하고 지금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강대국 미국 막 대통령 전권을 휘두르고 이런 역사는 사실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부가 하는 이야기를 정말 사실일까? 그게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일일까? 이렇게 좀 믿지 않는 태도? 그러니까 자율적이고 지역적인 특성들이 조금 더 강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 지역에 있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정부가 설명을 해도 그게 과연 다 사실일까? 이 중앙정부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의 어떤 느낌과 좀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그냥 제 생각인데 외계인 관련된 어떤 경험들에 관해서 어떤 미국적인 좀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통계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외계인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미국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정말로 압도적으로 높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신 한국은 누구를 경험하냐? 저승사자를 경험합니다. 조상신. 그러니까 저승사자 검은색 갓슨. 근데 이 검은색 갓을 쓰고 있는 저승사자도 사실은 미디어가 만들어낸 이미지거든요. 그런 이미지들이 작용을 하는데, 근데 그럼 왜 미국에서는 외계인에 대한 경험이 그렇게 많을까 생각을 해보면, 미국은 20세기 중반부터 우주 개발에 정말 많은 공을 들였고, 그 우주 개발과 관련된 어떤 담론들이 사회 전체에 계속 많이 퍼져 나갔어요. 실제로 이제 우주 개발 관련된 그 장면들도 영상화된 것들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우주에 대해서 막연하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커졌고, 그래서 외계인 경험 또 외계인과 관련된 그런 음모론들도 많이 생성되는 게 아닌가. 전투기 실험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비행을 어떤 각도에서 보면 어떤 빛의 반사에 따라서 좀 신기해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우주 개발을 한다던데 뭐가 새로운 게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도 연결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아까 학생이 질문한 거는 이제 정부가 또 특정 인종 집단을 차별하고 뭐 그랬던 일들도 실제로 있기 때문에 많은 의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센 질문이 나와버렸어요. 그쪽을 좋아하시는 분과 그렇지 않으신 분들과 굉장히 첨예한 대립을 하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기준님께서 환단고기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 다루기 쉽지 않은 주제를 그렇습니다. 던져주셨네요. 예. 근데 뭐 이건 질문이니까요. 환단고기는 나름 유명해서 논란이 많은 책인 거 알고 있고요. 규원서와도 위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고대사가 빈약해 궁금해서 찾아보았지만 이런 위서라고 알려진 책들이 보이더군요. 그 많은 내용 중에 신빙성이 있는 내용이 없어서 위서가 된 건가요? 아니면 고대사를 비교할 책들이 부족해서 사실관계가 불가능해서 위서가 된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환단고기는 1911년 정도에 뭐 편찬이 됐다라고 하고 인쇄된 거는 굉장히 나중이죠. 네, 예, 이제 개연수라는 분이 자기 집과 그 주변에서 전승되던 4종의 책을 모아서 이제 간행을 했는데, 그게 이제 79년에인가 이르비라는 분이 그걸 이제 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도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할 기회가 없었고요. 오히려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에서 그걸 역주 달듯이 풀어놓은 거를 임승국 씨라는 분이 가지고 와서 이제 이게 국내에 소개됐고요. 그러면 197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간행물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다시 번역돼서 돌아왔다는 건 우리나라에 1980년대 훨씬 이후에나 들어왔다는 거네요. 제가 기억나는 게, 제가 대학 시절에, 대학원 고 시절에 이게 막 이제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그 당시에 대학에서의 학생활동 중에 국선도라든지 단학이라든지 우리 민족 종교나 민족 어떤 움직임에 대한 자강론적인 요소들이 부각이 되면서 대학 사회에 확 퍼져서 저도 그걸 봤던 기억이 나요. 친구들이 야 이거 어떻게 생각해? 그럼 야 너무 뻥이 센데 뭐 이제 이래가면서 저희가 가볍게 봤는데, 이게 그때 또 이제 교과서 왜곡 문제, 일본 내 교과서 왜곡 문제 하면서 민족주의적인 문제하고 이게 결합이 되고, 그러면서 뭐 잘 아시는 증산 계통의 종교라든지 그런 일련의 어떤 종교 문화 현상들이 연결되면서 급격히 이게 성장세를 갖게 된 게 지금 환단고기류의 역사 인식입니다. 저도 사실은 80년대 규원사라는 거를 읽어보고 리포트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제가 제 전공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왜 규원사를 위서로 봤냐고 당시 역사학자들이 써놓은 글을 보니까, 규원사화에 쓰는 말 중에서 현대에서 쓰는 말들이 있다. 문화라는 말. 네, 그거는 그 당시에 쓸 수 없는 말인데, 그런 말 들어가 있는 거 몇 가지들을 근거로 잡아서 이거는 위서라고 평가를 내린 그런 글을 봤습니다. 규원사는 학자들 간에도 논란이 조금 있어요. 이걸 위서라고 보기 좀 그런데? 라고 하는 분도 있고, 아닌데? 그럼 만약에 위서가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예를 들면 조선시대 문서인데 아들이 핸드폰을 하도 보길래 혼냈다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거 위서죠. 어떻게 구분? 방금 얘기한 방금 시대착오적 용어가 나오는 이게 이제 쉽지가 않은 게, 당연히 그러면 엉터리라고 하는데 또 어떤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공부를 안 해서 혼냈다라는 것을 베끼는 과정에서 이 사람은 핸드폰을 쓰고 있으니까는 핸드폰으로 착오를 일으켰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또 이걸 호도하기도 해요. 대부분 문헌이 남겨져 있는 형태가 원전이 아니라 약간 이제 필사본 같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랑새기도 그런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그 박정아 씨 화랑새기가 또 우리 학계에 그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약간은 그 학파적 대립이랄까, 찬성하는 쪽에 또는 반대하는 쪽이 있는데, 근데 결국은 역사서가 갖고 있는 게 두 가지 성격으로 봐야 됩니다. 이것이 기록으로서의 역사라는 관점으로, 그러니까 과거의 사실을 어떤
정리한 그런 관점에서 정리되는 그런 역사가 있고, 인식으로서 나는 이렇게 보고 싶은데라는 어떤 목적성이나 자기의 어떤 주관성이 가미되면서 변형되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갈래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제 저도 이슬람사를 하다 보면은 그건데, 아무리 과거의 기록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쓰인 책이냐 아니면 후대에 이거를 쓴 책이냐, 이것도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제일 기준이 중요한 되죠. 거죠. 뭐 소위 말하는 우리가 위서라고 부르는 방식의 역사 서술이 진짜 많이 나오는 것이 이집트거든요. 왜냐면 고대 이집트 문명은 오랫동안 지속이 됐잖아요. 3,000년 넘게 지속이 됐으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대표적인 사례를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기근 비석이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기근 비석.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집트에서 일어났었던 기근에 관한 기록인데, 지금 현대 학자들은 이 기록이 대략 한 기원전 한 200년경에 쓰여진, 그러니까 프톨레마이오스 5세 시대에 쓰여진 기록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판단하는 기준은 아까 저희가 얘기했었던 어떤 사용된 어휘라든가 또 사용되는 이 언어의 문법 체계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왕의 이름을 쓰는 방식, 이런 것들을 근거로 그렇게 이제 추정을 했는데, 비문의 내용은 기원전 2700년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 2500년도 더 전의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내용은 이집트에 기근이 났어요. 기근이 난 이유가 판단을 하기로는 그 아스완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엘레판티네 섬 그 아래쪽에 원래 나일강의 수원이 있는데, 그 수원을 크눔이라고 하는 신이 막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파라오였었던 조세르라고 하는 파라오가, 야 니네 가가지고 저기 크눔 신한테 제사를 잘 지내 하고 제사를 잘 지냈더니 다시 나일강이 잘 범람하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시기적으로는 사실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게 왜 쓰여졌냐면, 추정컨대 그 크눔 신을 모시는 이 신관들이 크눔 신의 어떤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이 당시에 썼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당연히 이제 그 조세르 시대 2600년, 2700년경의 이야기는 아니겠죠. 어쩌면은 근데 그 당시 있었던 일이 전승되어 오는 과정에서 기록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적어도 기원전 200년경의 상태, 이 고대 이집트 사회의 상태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의 역사 인식이라든가 혹은 이때 사람들이 사용하던 어떤 어휘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위서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지만 그 위서가 갖고 있는 시대성이 있다. 예,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위서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자꾸 환단고기를 비롯한 우리나라만 떠오르는데, 사실 80년대 그때 이제 갑자기 막 수십 개의 위서가 나왔었던 기억나는데, 저는 위서는 전 세계에 없는 나라가 거의 없다 싶을 정도로 많거든요. 근데 이게 우린 지금 반드시 검증된 것만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과거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인식이 되게 희미했거든요. 좋은 예가 그리스의 호메로스의 오디세이 같은 경우 일리아드 보면 그거는 나중에 분석해 보니까 몇천 년의 역사가 섞여 있는 거예요. 막 이게 트로이 전쟁인데 청동기 시대께 들어가 있고 막 저기 섞여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은 역사서를 쓴 게 아니라 자기가 시를 쓰면서 다양한 환상을 조합했는데, 어쨌든 그거는 그 사람의 시대성을 반영하고 있어요. 전 그래서 환단고기를 이야기할 때 보면은 이게 이 사람들이 만들어낼 때 그 당시에 알고 있었던 모든 그 역사 지식에 조합돼서, 위서의 핵심은 그 당대의 사람들이 좋아할 것, 믿게끔 나올 것이라고 하는 그 문제가 저한테 재밌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위서가 참 많은데, 가장 재밌는 위서가 일본의 그 다케우치 문서 아시죠? 예, 다케우치 문서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제가 예수님 무덤이 일본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들이 오고 뭐 지난 73대 동안 일본 천황이 전 세계를 정복하고 중앙아시아를 하고 뭐 하늘을 날아다니는 배가 있고 이런 식으로 막 판타지를 만들어냈는데, 그런 책이 나올 수가 있고, 그렇다고 믿는 거는 다음 문제인데, 문제는 이거를 의도적으로 전파하면서 누가 있냐, 일본의 군국주의가 막 발흥할 때, 일본은 그게 1930년대 40년대에 그걸 막 퍼뜨리는 이유가 자기들의 어떠한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나온 정치적 거거든요. 선전용으로 사용을 했군요. 그렇죠. 가장 큰 문제죠. 예, 역사적으로 뒷받침된다. 그거는 차차 난 믿을래. 그건 사실 뭐 우리가 뭘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그렇게 믿게끔 사방에서 유포하냐? 저는 그거는 정말 무서운 게, 러우 전쟁 있지 않습니까? 러우 전쟁이 양쪽 다 네오나치에 경도돼서 있는 젊은 사람들이 거의 전쟁에 많이 투입되고 하는데, 러시아가 바로 그러한 벨레스서라고 하는 위서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위대한 슬라브죠. 그러니까 딱 히틀러가 위대한 아리안족 이야기하는 것을, 아리안의 원래 기원은 슬라브입니다. 그래서 슬라브는 되게 역사도 짧고, 아니야 우리 정말 위대한 역사야. 그러면서 거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전쟁을 해야 돼 라고 하는 쪽으로 간단 말이죠. 전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위서라는 것을 하나하나 한 글자 가지고 맞다 틀리다 당연히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요즘 드는 생각은 유튜브도 그러고 수많은 걸 알고리즘 보면은 사람들은 믿고 싶은 걸 믿지 논리적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얘기를 저는 한다는 것은 사실 아무리 도 끊지 않을 것 같고 단지 믿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과연 당신들이 믿는 것에 그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 한번 좀 고민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확장형 고대 선사를 동북아가 경쟁적으로 지금 약진 확대하고 있어요. 중국이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한국은 그 사이에서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는 꼴이 돼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스칭기의 요하문명론 문제라든지 북한의 대동강문헌론이라든지 일본에서 야요이 연대를 확 한 5, 600년을 막 올리거든요. 이게 90년대부터 아주 경쟁적으로 나타났고 이것이 말씀하신 국가적인 그 확장주의적인 목표의식의 어떤 원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개인적 어떤 그 성향이나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국가의 어떤 방향성을 의도하는 집단들이 끌고 가고자 획책하는 듯한 느낌이 꽤 강해요. 맞습니다. 저도 정확히 동의하는 게 예컨대 루마니아도 자기네들의 위서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차우셰스크 시절에 루마니아가 알고 봤더니 우리가 진짜 원조 인도 유럽의 선조다 아리안족이다 딱 그런 식의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뭐든지 그런 식 국가적으로 막 활용할 때는 그게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는 뒤에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요. 과학은 인류에게 편이나 이익을 갖다 줄 수 있다면 인문학은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수십만 명 혹은 수백만 명을 죽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이야기가 정말 무섭게 들리는 게 이런 잘못된 인문학, 역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을 잘못 선동해서 광신도가 되고 그렇죠. 큰 말 문제를 일으킬 수 그대로 있겠는데요. 자기 주체적 어떤 사리사고를 벗어나서 하나의 그 흥분 상태로 끌고 가는 우리나라 역사 교육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식민지 상황을 극복하고 분단 상황 속에서 경제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구심력을 갖기 위한 어떤 민족 자부심을 일깨우는 그런 노력을 한 건 좋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역사 교육을 국제 과목이 되게 했고 이것이 또 그 도구 과목화돼서 공무원이 되거나 대학을 가야 되거나 모든 사회생활을 하는데 이걸 시험으로서 테스트하는 하나의 국영수 과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목은 학문을 위한 과목이 아니라 어찌 보면 지적 능력의 측량 계측기처럼 돼버려서 역사를 딸딸딸 외우는 과목을 만들어버렸어요. 역사학계도 좀 반성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큰 게 너무 순혈주의. 사람들이 막 다양한 데 빠지면은 그런 것을 우리가 차분하게 설득시켜줘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러한 노력이 적고 여전히 역사 주제 간에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노력도 많지가 않고 삼국사기, 삼국유사 뭐 그런 사료들은 저 어릴 때나 200년 전이나 지금 똑같지만은 고고학이나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지역적 범위, 새로운 해석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다양한 그러한 역사에 대한 경고를 할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역사학교 선생님들한테 북방한다 그러면은 뭐 너도 환단고기 믿냐 이런 사람 저는 진짜 많았어요. 아니 내가 시베리아하고 몽골 중간되면은 너 그런 걸 하냐? 그러니까 왜 그런 걸 왜 하냐? 심지어는 그 한국인이 이집트학을 하면 그것도 물어봐요. 왜냐면 환단고기 그렇지, 이야기에 예. 약간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전 그래서 언제 한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그런 위서 같은 거를 진지하게 믿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역사를 좋아해서 많이 믿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학력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절대 뭘 모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기 분야에서는 상당 전문가가 된 사람들이 믿는데 그분들을 볼 때는 자기네들이 볼 때는 우리 역사학계에서 하는 이야기가 별로 매력적이지 않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왜 고학력자들이 그런데 쉽게 빠지는지는 좀 우리 업계 사람들이 조금 반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니 이거 중요한 말씀에서 하나만 더 드리면 안타깝게도 우리 정규 교육 프로그램 그 속에서 우리 역사를 배우는 본격적인 시점이 중학교 1, 2학년 때예요. 근데 저희가 중국하고 일본하고 한국 역사 교육의 교과서 문제라든지 그런 걸 이렇게 비교했더니 제가 중국이 조금 한 느낌을 받은 게 고학력일수록 더 배워요. 역사를 그러니까 어렸을 때 환타지 중 1, 2때 그 사고의 틀은 약간 환타지적 사고 세계가 많은데 중국의 그 핵심적 역사 교육은 고 2, 3때 시키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의 성장 그 생애 주기별 어떤 역량이나 내용과 대비시켰을 때 왜 말씀하신 것처럼 고학력자들이 여기에 많이 빠졌나 봤더니 이분들은 중고등학교 때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역사를 잠시 밀어놨어. 솔직한 얘기로 딸딸 외우는 것만 하면 되니까.
근데 그때 키워진 하나의 판타지적인 인식이 숨어 있다가 이분들이 이제 은퇴 즈음에서나 그러면 거기에 다시 매료가 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우리는 단계별 심화가 돼야 되는데 한순간에 몰입형으로 그냥 하고 끝내버리니까 거기서 유화적 역사 상상력들이 막 남아있는 거예요. 기준님께서 얘기한 뭐 내용을 뭐 제가 간략하게만 뭐 대답을 해주신다면 당연히 쓰여진 시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옮겨졌다라고 한다면 그 시대에 사용했던 언어나 뭐 문장 방식 등이나 시대상 등이 잘 반영이 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만약에라도 그 내용이 어떤 의도가 반영이 되어 있거나 숨어 있다라면 그것은 뭐 볼 필요도 없다.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가 나누는데 본인이 믿고 싶으시다? 인식이 나는 역사를 이렇게 이해하고 싶은데 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리지 않는다. 뭐 이런 정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큰 문제를 살짝 잘 넘어가셨어요. 저 얼마 전에 팬텀 가설이라고 좀 화제가 됐었는데 전 읽어보고 와 이런 황당한 얘기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팬텀 타임 티어리. 사실 이게 90년대 때부터 이제 유행을 했었고 저도 어렸을 때 가설, 그러니까 뭐 음모론이죠. 그래서 진짜 약간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되게 적었으니까 와 이거 대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관심 있게 살펴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시간을 얼마 안 됐다고 하는 거는 90년대 이전에 이미 100년 전에도 이미 있었거든요. 러시아에서 소련 때 그 왜 스탈린 레닌하고 혁명했을 때 어떤 수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황당한 주장을 해요. 모든 역사는 중세에 시작됐다. 이게 다 자기가 수학자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봤더니만은 몇천 년이 아니라 이게 몇백 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모든 전세 역사는요 16세기 이후에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500년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 이 사람들이. 그 전에는 러시아가 잊고 싶은 역사가 있어요. 200년 넘게 몽골한테 침략받았잖아요. 타타르의 멍에 이전 거를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자기도 행복한 거예요. 자기네 역사, 러시아 역사는 빛나는 역사만 있는 대체 역사가 된 것이죠. 근데 이런 공통점으로 음모론을 내세우면서 요즘에도 제 친구들이 이 책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판타지 소설이나 뭐 만화 같은 거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뭐 원피스에서도 보면 공백의 100년이라고 힘 있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역사를 지워버려요. 100년을 지우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지금 이 팬텀 가설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힘 있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가짜 역사의 시간을 만들어서 의도적으로 끼워 넣어버리는 이런 가설인 거잖아요. 지웠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 시대에 대해서 모든 자료들을. 그래서 이제 원피스에 나오는 여러 이제 그 캐릭터들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니코로빈의 주요한 목표가 그 내용을 이제 파악하는 게 중요한 목표로. 근데 100년을 날리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역사에서 11일 지운 역사가 있습니다. 진짜로 역사를 11일 지워요. 아예 없어요. 1582년 10월 5일부터 10월 14일은 없어요. 달력에. 왜요? 그레고리안 달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율리우스력을 썼는데 율리우스력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365.25거든요. 그러니까 1년 차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부활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절을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어떻게 결정했냐면 춘분을 기준으로 해서 춘분 다음에 첫 보름달이 오고 그 보름달이 온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1582년 되니까 이게 너무 차이가 큰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다시 해야겠다. 그래서 만든 게 그레고리안 캘린더고, 그래서 365.2425로 1년을 해놓고 윤년을 넣죠. 그 대신 그 400으로 나눠지지 않는 연도에는 윤년이 없어요. 그리고 100의 10배, 1000년에 한 번 윤년이 있고, 그래서 날짜를 맞춘 건데, 그러다 보니까 1582년 10월 4일 다음에 10월 15일입니다. 그러면 그레고리력을 사용하는 모든 달력은 그 날짜는 역사상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예 없죠. 그러니까 10월 4일 다음에 10월 5일이 돼야 되는데 10월 4일 다음에 10월 15일이 돼요. 그러니까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거 지금 전자 달력으로 이렇게 보면 그 언제든 막 다 볼 수 있잖아요. 거기에도 그렇게 나오나? 그러겠죠. 응?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기록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정치 권력의 특권, 어떤 가장 강력한 어떤 힘이 반영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늘날에도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고대 이집트 같은 경우도 정말 너무 사례가 많아요. 사실 고대 이집트 같은 경우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계시는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 투탕카멘과 관련돼 있는 시대인데, 그 투탕카멘의 아버지인 아케나텐부터 아케나텐, 그다음에 스멘카라, 네세르네세루아텐, 투탕카멘 아이까지 하나 둘
셋, 넷, 5명의 파라오 시대죠. 대충 한 30년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 아이 다음에 제위에 올랐었던 호렘헤브라고 하는 파라오가 이 시기를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버려요, 그냥. 왜냐하면 아케나텐이 추구했었던 종교개혁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역사에서 아예 지워버리고 아케나텐의 아버지였었던 아메노테프 3세의 왕위를 호렘헤브 자기 자신이 물려받았다라는 식으로 역사를 만들어버려요.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이 시기 이후에 쓰여져 있는 이 왕명표 같은 것들을 보면은 그 중간에 5명의 파라오 이름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투탕카멘 무덤이 도굴되지 않은 상태로 발굴되게 하는데 약간의 역할을 했죠. 왜냐하면 그 후대의 도굴꾼들도 투탕카멘이라는 인물의 존재를 확신할 수 없었던 거예요. 기록이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운 좋게 발견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팬텀타임 있습니다. 가설은 그런 점에서 오히려 방정식이 반대 방정식이거든요. 반대죠. 완전히 반대. 300년을 끼워 넣는 건데 3세인가요? 오토 콘스탄티누스 7세. 어려서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제 독일 왕이 되는데 섭정을 받았어요. 자기 삼촌한테 섭정을 받는데 나중에 996년쯤 돼서 왕이 되고 황제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권을 이제 강화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파트너로 선택한 게 이제 로마 교황이고 로마의 실베스트르 2세를 이제 교황에 올리는데 그걸 지원하게 되고 그러면서 둘이 짝짝꿍 돼서 그러니까 내가 황제가 되는 요 해가 1000년이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되게 상징적인 해잖아요. 예수가 영년에 태어났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뭐 그런 온갖 기독교적인 신앙이 바닥에 깔려 있으면서 그래서 내가 1000년에 즉위한 황제이길 원한다. 그러니까 이 팬텀타임 가설에 따르면 그때가 사실은 1000년이 아니고 700년 정도인데 300년을 역사를 지어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서양사를 유럽사를 배울 때 배우게 되는 프랑크 왕국에서 카롤루스 왕조하고 그다음에 메로부스 왕조 이렇게 나누는데 카롤루스 왕조 시대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00년을 만들어냈다. 샤를마니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존재하지 카롤루스 않는 대제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건 정말 대규모 기획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 사이즈의 음모론은 제가 본 것 중에는 로마 제국의 최대 영토가 블라디보스토크까지였다라는 설만큼이나 규모가 큰데 이 음모론의 특징은 규모가 커야 매력적이에요. 근데 저는 이건 음모론은 아닌데 우리가 쓰는 서기 자체가 잘못됐어요. 예수가 태어난 게 1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계산하냐면 기원 후 500년경에 엑시구스라는 수사가 있습니다. 난쟁이라는 뜻인데 이 사람이 계산을 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태어난 일을 1년으로 맞춰서 달력을 다시 만들겠다고 당시에 쓰던 달력을 계산을 해가지고 했는데 오차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가 태어난 건 1년이 아니고 기원전 4년에서 6년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난 지 2024년이다. 이건 틀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실제로 계산하면 4년에서 6년 더 해야겠죠. 더 해야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예수가 기원 전 4년에서 6년 사이. 4년에서 또 7년 이 사이에 태어났다고 봐요. 못 바꿔요. 근데 뭐 바꿀 수는 없어요. 이거 바꾸면 뭐 다 뭐 은행 계좌고 뭐고 뭐 주민번호 다 왜요? 저희 밀레니엄 견뎠잖아요. 2000년 되면 지구 멸망하는 줄 알았잖아요. Y2K. 그래서 왜 그때 연인들이 99년에서 2000년 딱 그 해에 우리는 1000년을 사랑했어 막 이랬었어요. 1999년에서 2000년이 딱 되면서 그 사람이 그런 걸 노렸나 보다. 저희가 그때 이제 러시아 유학 중이었는데 막 걱정을 했죠. 집에서도 99년도 망하는데 어머니 여긴 더 망할 게 없습니다. 놀랍게도 한참 바뀔 때 그때 혜성같이 등장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푸틴입니다. 그때 옐친이 권력 말기에 6개월마다 막 총리를 바꿔치기 했는데 푸틴 키도 작고 왜소해서 또 바뀔 줄 알았는데 야 20대에 만난 푸틴이 제가 50대가 됐는데 여전히 대통령을 하고 있다는 걸 보면은 시간을 뛰어넘은 유일한 왕이 아닌가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강 교수님 말씀에 제가 동감하는 게 제가 90년대 후반에 캐나다에서 유학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외교관 한 분이 러시아에서 석사를 받으시고 그 몬트리올에 영사로 왔어요. 제가 러시아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박 선생 한 100년은 이제 어려워 그랬거든요. 그때만 해도 진짜로. 예, 그래서 러시아는 이제 한 100년 동안은 어렵다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2000년 지나면서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그게 모든 게 사실 서방에서 보는 거 오판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가 수많은 시오리가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오판을 하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판이라기보다는 저는 희망상이 아니었나. 희망사. 저거는 100년 부활 못하면 좋겠다. 서양에서 그렇게 보는 요즘 분들이. 말로 하면은 정신승리. 그러니까 그게 또 하나 문제가요. 미국 내에서 이제 서방에서 러시아 쪽의 전문가들 대부분 러시아에서 이민해 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탈북자급이겠죠. 그분들이 바라보는 러시아는 언제나 곧 망하도 이상하지 않는 거로 비춰지고 그런 걸 또 부각을 해야지만 서방에서도 잡을 얻을 수 있고 하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요.
우리나라에도 탈북민들이 출연하시는 방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유튜브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이러하구나라는 것이 틀리다란 말은 아니지만 이러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걸 러시아의 이민자를 통해 우리가 이런 기준은 이렇구나라고 알고 있어야 되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러시아 전공하시는 분들이 문학, 정치원 다 영어권에서 공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학문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시야라는 게 전체 러시아를 어쩌면은 해서 일부만 대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사회가 어떤 존속되는 메커니즘은 각각의 사회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서방 쪽에서 경험했었던 사회를 유지시키는 메커니즘, 이걸 토대로 러시아나 다른 세계를 이렇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여기는 이게 무너졌네? 그럼 여기도 망하겠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데 사실 이 사회에서는 여기와는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재밌네요.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 교민들도 지금 대한민국 보면서 망해가고 있다고 보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그것만큼은 제가 의견이 공통된 거를 제가 여러 증거를 통해서 수집을 해봤는데 해외에 나가 계신 분이건 한국에 계신 분이건 어디에 있는 분이건 한국은 다 망한다고 얘기하고 한국은 언제나 망하고 있는 국가였습니다. 제가 글을 읽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한국은 항상 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잘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인구가 이렇게 쪼니까 저는 문명을 봐도 인구 감소를 이겨내는 문명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확실한 아포칼립스는 인구거든요. 대학에 있으면서 학생들 감소한 큰 문제인데요. 문제는 문제인데 그 지금 문제가 아니거든요. 9년 전에 이미 출생률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19년 뒤에 대학의 견적은 이미 나온 상태였어요. 위험하지만 갑자기 위험해진 게 아니고 인구만큼 가장 확실한 예언도 없거든요. 이게 어떤 면에서 20년 전부터 이 상태가 올 거라고 다 알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는 의식의 흐름대로 가는 게 좋으니까요. 박현우 교수님, 이스라엘이 지금 난리 났잖아요. 뭐 이란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난리 난 이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종교를 공부하는 직업군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레딘 계층은 공부만 하잖아요. 국가 보조금 받고 군대 안 가고 자식을 평균 6, 7명을 낳는다면서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이스라엘도 늘어나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많이 늘어나는 건 아랍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랍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집트가 대단하죠.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는 중동이 세계 중심이 될 수도 있겠네요. 출산율로 보면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유럽에서 제일 걱정했던 게 그거예요. 무슬림들은 자연 출산율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을 보면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떨어지는데 그 격차는 줄어들진 않아요. 예, 유럽이 예를 들면 3명 나면 무슬림들이 5명 나면 그 다음에 유럽이 2명 나면 무슬림들이 그 비례해서 줄어들긴 하는데 그 격차는 줄어들지 않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어떤 경제 보고서들을 보면은 2070년대가 되면 이집트가 뭐 전 세계 경제 규모의 10위 정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전적으로 인구 증가에 이제 기반한 예측이죠. 제가 항상 얘기한 게 아프가니스탄이요. 전쟁 한 20년 했잖아요. 그때 전쟁 하도 많이 죽으니까 남자들이 평균 연령이 45세였어요. 그런데 여성들이 아이를 평균 6명씩 낳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유지되는 거죠. 인구가 안 줄어요. 예. 그럼 인구가 줄어서 걱정했던 역사적 기록이 있어요? 사례가 하나 있는 게 이게 뭐 저도 잘 알진 못하지만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동독 지역이 출생률이 0.7 정도까지 떨어졌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네요. 2차 대전 때 가장 큰 피해를 받은 데가 소련 아닙니까? 그때 1000만 명 이상 죽었는데 특히 젊은 사람들의 남자가 피가 정말 심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전후에 제가 이거 직접 들은 말이니까 결혼 이외에 혼외 관계도 아주 많고 미혼모들이 되게 많았었던 기억이 나요. 결혼 굳이 안 하시고. 근데 그걸 가지고 주변에서 뭐 비방하거나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게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인구가 너무 남자가 줄어가지고 그런 것을 국가적으로 눈 감아줬다는 거 있고 피임 도구의 보급을 일부러 억제시켰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뭐 이거 의식 흐른 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딸이 하나거든요. 딸은 캐나다에서 났습니다. 유학생일 때. 정말 그지일 때 났어요. 예. 그런데 거지 생활하는데 어떻게 애를 키울 수 있느냐? 캐나다 정부가 돈을 줬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맡길 때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일자리를 못 잡고 있을 때죠. 근데 당연히 어렵죠. 와이프랑 아이를 더 낳을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우리 정부에서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기 때문에 아이를 키운다라는 거를 낳아서 어디다 맡기고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와이프도 회사 다니고. 갑자기 정책 방송이 되는 것 같으니까. 저희 근데 지금 팬텀 티어리에 대한 이제 반박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끝내버리면은 그게 정말 사실이다라고 믿으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얼토당토 않는 팬텀 시어리의 가설. 아주 간단하게 이제 반증할 수 있는
있는 그런 가설입니다. 뭐 여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 대해서 공부하신 선생님들 계시니까 그 각각의 지역에서 나오는 사료들, 어떤 역사 그 편년들만 가지고도 금방 반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정말 객관적인 반박은 그 천문 관측 기록들을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왜냐면 이제 세계 각지의 기록들을 보면은 뭐 대기 일식이나 뭐 해성의 출현이나 이런 것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은 오늘날의 어떤 이 천문 과학 기술을 토대로 해가지고 천문 현상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시점을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이를테면은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서기 59년에 있었던 그 일식인데, 이제 이 일식을 이제 데플리니우스가 기록을 했거든요. 그 기록을 토대로 이제 파악된 편년과 실제로 자연과학적인 기술을 통해서 파악한 그 일식의 시점이 일치하니까, 요것은 이제 그 팬텀 가설에서 주장했었던 그 시대보다 서기 600년 이때보다 훨씬 더 먼저 있었던 일이다 보니까 뭐 간단하게 반박이 되죠. 굳이 반박을 한다는 자체가 이게 구차해지는 게, 반박을 하면 저희가 이제 몇 개 건너뛰면 한 100개 중에 한두 개 빠지면 이거 빠진 거 봐라, 이것 때문에 잘못됐다는 식으로 음모론 나오는데, 우리는 객관을 지향하지만 또 얼마나 우리가 잘 설명을 해도 과연 그분들이 믿어줄까라는 생각을 드는 게, 모르시는 분들은 설명할 수 있는데 알고 싶지 않은 분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포럼도 열고 거기에 굉장히 저명하신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이집트 피라미드를 외계인이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죠. 아니에요? 저도 되게 심각하게 많이들 물어보고 한판 일기토를 하자 토론 제안도 많이 오는데, 믿고 싶지 않은 분들은 토론을 해서 이게 바뀌어지지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작전을 바꾼 게, 그런 거 주장하시는 분 설득하지 말고 아직 그런 거에 빠지지 않으신 분들에게 객관적인 사실을 빨리 전달해서. 주당토하는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이런 가설을 책으로 썼다 그러면 뭐 그냥 소설로 읽었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이런 가설이 음모론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이게 사실 미디어가 저지른 그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저희도 어쩌면은 저희 나오는 프로그램 지금 썸네일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지금이 2024년이 아니라고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저보고 이 표정 짓지 말라고.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들려주신 네 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